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인행사 이제 우리가 3장 인지행동 이론이죠. 정신역동은 마쳤고요. 3장이지만 이제 강의 수로는 벌써 여러분들이 5강을 여셨어요. 예, 5강을 열었다니까 좀 재밌네요. 5번째 강의를 열으셨고요. 이제 인지행동 이론을 할 겁니다. 자, 여기에서는 각각의 이론마다 제시된 주요 개념들을 헷갈리지 않게, 예, 헷갈릴 만한 내용이 너무나 많아서요. 기출은 많은데 헷갈릴 만한 것도 많다는 거죠. 예, 그래서 특히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 그 다음에 피아제도 도덕성 발달을 말했지만 피아제의 영향을 받아서 콜버그의 도덕 발달 이론, 이런 것들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요 챕터에서는, 요번 강의에서는 피아제만 다룰 거지만, 이 챕터에서는 스키너도 다루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반두라도 다뤄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피아제, 콜버그, 반두라, 스키너, 이렇게 이제 인지행동 이론에서는 이 학자들을 조금 보셔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진짜 여기는 조금 정확성을 요구하는 공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정확성을 요구하는 내용이 많은 경우는 출제자 입장에서는 뭐 문제될 게 너무 많다는 거죠. 그리고 난이도도 높이고자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높일 수 있는 그런 영역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한눈에 쏙을 보시면 이제 하나하나 읽지는 않겠지만 이제 피아제부터 볼 거예요. 그래서 피아제 발달 이론을 볼 건데, 여기에서는 이제 피아제의 생애, 인지발달 이론, 인지발달 이론의 특징, 인지발달 단계, 도덕성 발달, 그 다음에 이게 사회복지 실천에서 어떤 함의를 주는가, 이건데요. 요 프레임, 생애, 특징, 단계, 뭐 이론과 실천의 함의, 이거는 스키너에서도 이 특징 보고 실천의 함의, 반듀라에서도 특징 보고 실천의 함의, 그래서 같은 패턴을 갈 거고요. 여기에 보면 이제 필수 개념의 주요 용어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요번에는 피아제만 볼 거기 때문에 피아제 얘기만 좀 보자면, 피아제 필수 개념, 인지, 보전, 적응, 조직화, 그 다음에 피아제의 발달 단계, 감각운동기부터 형식적 조작기, 그 다음에 피아제도 도덕 발달을 두 단계로 나눴죠. 타율적, 자율적. 그 다음에 피아제 도덕 발달 이론 에서 이걸 지금 좀 더 도덕 발달을 제대로 더 보겠다 한 게 이제 콜버그의 3수준 6단계 이론, 이런 것까지 되게 중요하게 다뤄지겠다라고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예, 스키너나 반듀라는 그때 가서 이제 또 우리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인지 행동 이론으로 우리가 지금 대표적인 학자를 몇 명을 보고 있는데, 지금 여기가 기출이 높다 그랬잖아요. 정신역동 다음으로 높았죠. 최근 5년간을 봤더니 가장 높았던 게 4문제. 예, 그러니까 이 챕터에서 많이 내면 최근 5년간 4문제까지 나온다라는 거고, 요 바로 전에는 3문제. 그리고 이렇게 2문제 이렇게 나오는 게 오히려 특이하다. 그래서 평균 문항수가 3.2문항 정도 나오고 있고요. 예. 됐고요. 예, 이제 그러면 우리가 정신역동에서도 그 학자들을 좀 봤는데 조금 친해지고 가세요. 예, 피아제이고요. 피아제는 자신의 자녀 3명의 성장 과정을 진짜 정말 전문적 관찰은 이런 거구나, 전문적으로 제대로 관찰하면 이렇게 이론이 나오네 할 만큼 잘 그 분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키너, 그 다음에 반듀라. 근데 요 사이에서도 스키너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 강의에서 하겠지만 파블로프의 고전적 행동주의하고 스키너의 조작적 행동주의를 비교해서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공부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도요, 실제 문제가 나오면 스키너하고 반듀라 되게 많이 비교해요. 그러니까 스키너는 인간의 직접적 경험에 의한 학습을 강조했다면, 반듀라는 인간이 직접 경험하지 않아도 간접적인 관찰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대단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떤 걸 배우는 데 있어서 개인의 어떤 선택지라는 거, 인지적 판단이라는 게 있다, 이런, 그리고 환경과의 상호작용 안에서 개인의 행동이라는 게 만들어진다라는 상호결정론, 이런 것들이 되게 비중 있게 다뤄져요. 그래서 예컨대 스키너는 환경결정론자라면 반듀라는 상호결정론자거든요. 그런 키워드의 차이를 아는 것, 이런 것들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기서 이론 설명을 장황하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결국은 그런 비교들이 되어야 되는 공부다.
라는 얘기를 하고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5번째 강의에서는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을 할 건데 기출 분석을 해봤더니 17회 때 빼고는 계속 기출이 이렇게 나왔고 피아제 인지발달 이론은 정말 기출이 빠지는 해가 17회 말고는 거의 없었다라고 보셔야 돼서 피아제는 꼼꼼한 학습을 요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97쪽 같이 시작하시겠습니다. 피아제의 생애, 다른 건 좀 생략하고요. 셋째 줄 보겠습니다. 피아제는요, 아동의 지능 검사 중에 일관되게 틀린 답의 유형을 찾아 어른과는 다른 아동들의 사고 특성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일관되게 틀리는 게 있는 거예요. 얘는 똑똑하니까 맞고 얘는 조금 덜 똑똑해서 틀리고가 아니라 일관되게 그 나이에는 일관된 틀린 반응을 본 거죠. 그래서 이게 뭘까 한 거죠. 그래서 바로 아동의 사고와 성인의 사고가 다르다는 거. 이거 제대로 좀 파보자라고 한 거죠. 예, 그래서 피아제는 얼마나 많이 아는가 보다 어떻게 사고하는가. 예, 바로 그거. 예전에는 그냥 아이는 어른의 축소 그렇게 단순하게 봤다면 그게 아니라 아동과 어른은 사고 체계가 다른 거구나. 달리 말하면 아이는 어른에 비해서 어리니까 사고력이 부족한 거라고 생각했다면 그게 아니라 아동과 어른은 사고의 방식이 다르구나를 안 거죠. 예, 그러니까 피아제 정말 훌륭하죠. 어떻게 그걸 그렇게 알았을까요? 예,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하겠다. 그 얘기예요. 예, 그러면 인지발달의 특성을 좀 볼게요. 21회도 기출됐고 중요도 별 3개가 됐고요. 최근 5년만 봐도 18, 19회 뭐 지금 우리가 보는 기본 문장 이런 데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볼게요. 여기 좀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기본 가정. 피아제가 인간을 보는 데 있어서 이 기본 가정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요. 모든 인간은 똑같은 방법으로 생각하는 방법을 배운다. 이 문장 이제 헷갈리는 거죠. 선생님, 아까 어른과 아이가 사고가 부족한 게 아니라 사고 방식이 다르다고 했는데 여기 똑같은 방향으로 똑같이 생각을 한다니요. 그럼 선생님 말이 틀리잖아요 했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똑같은 방법이라 함은 무슨 얘기냐면 어른과 아이가 똑같은 사고 방식을 갖는다는 뜻이 아니라 여기서 똑같은 방법은 인간은 누구도 인지발달 과정에서 뛰어넘지 않는다. 예, 똑같은 순서를 가진다 그 얘기예요. 감각운동기 지나서 전조작기 거쳐서 구체적 조작기 가고 형식적 조작기 간다 그 얘기예요. 예, 이해 가셨죠? 그러니까 누구도 감각운동기에서 전조작기 안 거치고 구체적 조작기로 점핑하고 그러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에서 똑같은 방법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순서가 다르지 않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동일한 순서를 가진다 의미의 똑같은 방법이에요. 이해 가셨죠? 예. 자, 그거 얘기하고요. 그 얘기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게 점 4번째죠. 인지발달 단계는 개인이 생각하는 일정한 원칙과 방식이 있다. 그쵸? 전조작기에 일정한 사고방식이 있고 그 다음 단계는 전조작기의 뭐를 극복해서 구체적 조작기에 일정한 사고방식이 있고 그 얘기예요. 순서의 의미예요. 자, 그 다음에 기본 과정에서 끝에서 3번째 인간의 환경에 대한 적응은 동화와 조절의 상호작용. 이따 이거 용어 설명할 건데 일단은 중요해요. 예, 그래서 바로 지적 적응, 피아제는 신체적 발달 이런 건 얘기 안 하고 지적 적응만 얘기했는데 지적인 적응 과정을 불균형 상태에서 균형으로 가면서 적응하는 과정을 동화와 조절이란 용어로 설명했어요. 이따가 그림 자료와 함께 설명할게요. 그런데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인간의 심리 구조는 평형 상태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지나 심리가 내가 알고 있는 걸로 설명 안 될 때 불균형할 때 빨리 평형으로 가고 싶어 할 때 인지적 적응 과정을 사용하고 그 적응 과정이 바로 동화시키거나 조절하거나 그 얘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사고, 감정, 행동의 상호 관련성을 강조한다. 예, 그러니까 인지이론에서 되게 중요한 건 사고가 감정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이것들은 서로 긴밀한 관계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그 정도만 볼게요. 뒤에서 연관 설명을 더 풀어 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인간에 대한 관점을 볼게요. 인간의 감정이나 행동은 인지 혹은 생각에 의해 통제될 수 있다. 그 문장 너무 중요해요. 실천기술론에서도 인지행동 이론이 나오죠. 앨리스 백 나오는데 거기서 되게 중요한 게 뭐예요? 상황을 바꿀 수 없다면, 사건을 바꿀 수 없다면 너의 해석을 바꿔. 네 인지적 해석이 달라지면 불행하다고 느끼는 감정이 달라질 거야. 그래서 뭐죠? 인지 과정이 뭐와 뭐에 영향을 미친다? 정서와 행동에. 행동이 인지와 정서의 영향이 아니라, 그래서 인간의 정서인 감정이나 행동은 뭐에 의해서 통제된다? 인지, 사고, 판단, 해석. 그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인지적 해석에 따라 감정, 정서가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진다. 그 얘기예요. 너무 중요해요. 예. 자, 그 다음에 98쪽으로 가시면요. 인간은 매우 주관적인 존재다. 이것도 아주 중요해요. 인지행동 이론에서 인간은 어떤 존재로 봐요? 주관적 존재. 그 얘기는 다시 말하지만 동일한 사건이라 그래서 결과 반응이 똑같지 않더라. 동일한 사건이어도 그것을 해석하는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의 해석의 차이, 인지적 판단의 차이가 있으면 뭐도 다르다? 결과도, 반응도 다르다. 그러니 인간은 어떤 존재다? 똑같은 사건이라고 해서 똑같이 해석하는 객관적 존재가 아니라 주관적 현실을 사는 주관적 존재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시험에서 주관적이 와야 될 자리에 객관적 넣고 틀린 문장으로 답되는 거, 이런 것들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거기 인간은 매우 주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현실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각 개인이 개인의 삶을 해석하는 방식에 따라 각기 다른 주관적 현실만이 존재한다. 예, 그래서 우리가 내담자를 볼 때 사건만 보면 안 되죠. 그 사건을 이 내담자는 뭐라고 해석하고 말하는가를 보라. 그 얘기인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조금 볼게요. 인간 본성에 대해 결정론적 시각을 가진다가 아니라 거부한다. 그러니까 인지행동 이론에서는 프로이드의 결정론적 시각을 반대한 거죠. 그리고 그 얘기는 수동적 존재 변화가 어렵다가 아니라 거부했기 때문에 변화와 성장 가능성을 인정한다. 그 다음에 인간의 의지는 폐쇄적 인간관 아니고 환경과 뭐 한다? 상호작용한다. 그러니까 당연히 인간의 무슨 힘? 수동적인 게 아니라 능동적 역할을 중요하게 본다. 예, 그런 것들을 정확히 잡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거기까지 봤는데 여러분 지금 제가 읽은 문장들, 설명한 문장들 평범한 문장 같지만 인지행동 이론의 아주 대표적인 중요 문장들이고 문제 풀어보시면 선택지에 많이 인용되는 문장들이에요. 예, 그거 보시고. 자, 이제는요. 피아제의 인지발달의 기본 요인인데요. 그냥 쉽게 말해서 피아제는 아이들이 인지가 발달하는 데 있어서 인지발달을 촉진시키는 요인이 뭐냐? 이걸 얘기한 거고요. 이게 요 전전시험 19회 때 인지발달이 요인인 것은 아닌 것은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오지선다형이니까 이거에 엉뚱한 거 하나 낑겨놨겠죠. 네 가지를 암기했어야 보였겠죠. 예.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아셔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이가 인지 발달을 하는 촉진 요인이 뭐냐? 첫 번째 유전적인 요인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유전적인 프로그램에 의해서 우리가 발달을 결정하는 요소가 있는 걸 부인할 수 없잖아요.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이라 그러지 환경만을 얘기하지 않죠.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유전적인 요인이에요. 예, 그걸 보시고요. 두 번째는 신체적 경험, 물리적 경험. 그러니까 우리가 유전적 요인만이 아니라 아이들이 직접적 물리적으로 접촉하고 경험하면서 환경과 경험하면서 이제 인지가 또 발달하는 요소고요. 세 번째는 그런 어떤 경험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게 뭐예요? 사회적 상호작용. 외부로부터 전수받는 것이죠. 예, 또래로부터 받을 수도 있고 부모, 주변 사람하고 상호작용하면서 또 배우는 게 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또 인지는 내가 배워서 안다 하더라도 어떤 새로운 상황에 갔을 때 내가 기존에 알고 있는 걸로 해석되지 않을 때 평형이 깨지는 거예요. 그럴 때 다시 인간은 평형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서 인지적 적응 과정으로 뭐와 뭐를 사용한다? 동화와 조절의 과정을 사용한다. 이따가 이 차이는 설명해 드릴게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건 바로 인간의 인지 발달 기본 요인, 다른 말로 해서 인지 발달의 촉진 요인의 네 가지를 암기하고 갑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그거 강조했고요. 기출된 바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경우는 분명히 암기하셔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인지 발달 단계에 따른 피아제의 발달의 원칙이 나오는데요. 별이 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피아제의 발달의 원칙이 98에서 99쪽까지 있는데 너무나 중요한 문장이라서 동일한 문장인데 그대로 가져왔어요. 예, 그래서 일단 피아제는 인지 발달을 얘기했다 그랬는데 그 인지 발달을 이제 감각운동기,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 이렇게 해서 연령에 따라 4단계로 나눴고 조금 이따 보겠지만 감각운동기는 다시 하위 6단계로 나눈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단계를 볼 건데 이런 발달 단계를 제시했는데 이 전반에 깔려 있는 전제가 뭐냐 이거예요. 예, 근데 이 문장들이 너무 시험에 꼭은 많이 문장들이 선택지에 인용된 것들을 넣어드린 거예요. 기출에. 그래서 보면 발달 단계에 있어서 각 단계에 도달하는 개인 간 연령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발달의 순서는 바뀌지 않는다. 1장에서도 너무나 강조했죠. 뭐는? 바로 개인 간 연령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환경에 다를수록 뭐 개인 차의 폭은 커진다 이런 말 했어요. 예, 그래서 그렇지만 뭐는 절대 바뀌지 않는다. 발달 순서는 너무 중요하죠. 뛰어넘지 않는다. 감각운동기 지나서 전조작기 가고 이거 지나서 요렇게 가지. 감각운동기 아이가 나는 점핑할 테야 구체적 조작기 이렇게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는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나 속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 어떤 아이는 전조작기가 2세에서 7세인데 조금 더 짧을 수 있고 뭐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요거 순서는 절대 바뀌지 않는다. 피아제 이론에서 너무나 중요하고 실제 기출에서 말장난 정말 많이 하거든요. 예, 그래서 순서는 바뀐다 그러면 틀린 거죠. 예, 그 다음에 모든 아동은 단계를 순서대로 통과하여 발달하면 뛰어넘을 수 없다. 방금 설명했죠. 예,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 이동하는 과도기에는 2단계의 인지적 특성이 함께 나타날 수 있다. 그렇죠. 여기서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에 딱 애들이 7세 되면 얘네 오늘까지야 내일부터 내 구체적 조작기 갈 테야 이러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과도기가 나타날 수 있다. 이 얘기는 구체적 조작기의 후반부에 형식적 조작기 초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 그 얘기하고 같은 얘기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과도기가 있다라는 것도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문장도 되게 이렇게 제대로 읽으셔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단계를 설명을 하면 우리의 사고 과정은 책에 언급된 바가 없는데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래서 이제 12세 넘고 성인기가 되면 인간은 형식적 조작기 사고를 하고 여기에 영원히 머무는 거구나. 스스로 그냥 혼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뭐냐면 형식적 조작기에 도달한 아동이나 고도의 인지 발달이 된 성인도 여기 이제 성인기까지니까 때로는 낮은 단계의 사고를 행한다. 예, 우리 보잖아요. 인정하잖아요. 성인이 되게 유치한 어떤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형식적 조작기에 갔다 하더라도 원래 형식적 조작기 가면 가설, 연역적 사고, 뭐 유추 이런 거 하고 막 추상적 사고 하고 해도 때로는 낮은 단계의 사고를 행한다. 예, 어떤 상황, 어떤 장면에서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문장이면 틀린 거죠. 형식적 조작기에 도달한 성인은 절대 그 아랫 단계에는 보이지 않는다 하면 틀린 거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잡으시라는 거예요. 오지선다형은 좀 전에 얘기했던 인지발달의 촉진 요인 같이 4요소를 암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문장들을 정확히 읽어내는 게 오지선다형에서 소위 내공인 거죠. 예. 그래서 그것들 보셔야 되고요. 이제 주요 개념으로 좀 넘어갈게요. 예, 거기 보시면 주요 개념 해서 99쪽부터 102쪽까지 이 사람 피아제고요. 예, 이 피아제의 아내와 3명의 자녀예요. 그래서 피아제는 누구보다도 피아제는 그 3명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한 거.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그 관찰이란 말이 진짜 전문적 관찰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예, 이렇게 생각할 만큼 정말 그 관찰을 열심히 했어요. 예, 그러면서
아동의 세계와 어른의 세계가 다른 거지 아동이 부족하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 사고의 방식이 다른 거다. 이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줬는데 정말 중요한 거죠. 예. 그래서 피아제의 주요 개념은 커그니션, 인지 능력, 보존 이것도 뭐 되게 중요하고요. 도식, 스키마, 쉐마 뭐 이러죠. 그 다음에 적응해서 동화와 조절이라는 말, 그 다음에 조직화 이런 것들이 그 피아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본 개념입니다. 워낙 피아제에서 공부할 내용이 많아서 좀 빠르게 갈게요. 예. 인지란 볼게요. 99쪽 아는 것 knowing이에요. 예, 그래서 아는 것과 관련된 모든 과정. 둘째 줄 인지는 아는 것인데 여기는 정신적 활동 또는 상태, 마음의 기능, 지각, 주의력, 기억, 상상력, 문제 해결 능력 등을 포함합니다. 자, 인지 능력 두 번째. 광범위한 의미에서 인지 능력은 마음으로 무언가를 하게 만드는 인간의 모든 성격 혹은 특성을 말한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보존 너무나 중요하죠. 보존 개념인데요. 예, 여러분들 이거 너무나 많이 보셨어요. 99쪽에 봐도 이 그림이 나오지요. 예, 그래서 그 보존 개념을 보시면 연령에 따라서 아이들이 다르게 보는 걸 발견을 했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6세 이하의 어린 아이와 6세 이상의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할 거예요. 예. 자, 여기에 A라는 컵에 보면 물의 양이 동일하잖아요. 그쵸? 예. 근데 이제 동일한데 기다랗고 얇은 비커를 준비해서 이 동일한 양 하나를 일로 옮긴 다음에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6세 이하의 아이들은 시각적으로 어느 하나에 꽂히면 그것만 봐요. 그래서 6세 이하의 아이들은 높이라는 것에 꽂히면 이것의 넓이 이런 건 생각 안 해요. 6세 이하에. 그러니까 6세 이하의 아이들은 얘가 더 많아요. 그래요. 흔들림 없이. 예. 그런데 6세 이상의 아이들은 어때요? 이것의 이 과정들을 보고 이걸 단번에 어느 하나에만 꽂혀서 기다랗고 얇은 게 더 많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바로 보존 개념이 6세 이상의 아이들은 생기고 6세 이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질량은 양적 차원에서 동일하지만 모양 차원에서 변할 수 있는데 이 개념을 보존 개념이라고 한다. 외양이 바뀌어도 양적인 속성은 바뀌지 않는다. 이게 바로 보존 개념인데 6세 이하의 아이들은 외양이 바뀌면 높이에 꽂혀서 얘가 더 많아요. 그러는데 6세 이상의 아이들은 외양이 바뀌어도 동일한 양을 부었으면 그거 동일해요. 외양이 바뀌어도 양적 속성은 바뀌지 않아요를 안다. 그 얘기예요. 이해 가셨죠? 예, 그래서 왜 이게 중요하냐? 피아제의 인지 발달에서 감각 운동기,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가는데 이 아이들이 전조작기의 아이들은 보존 개념이 없어요. 3세에서 6세까지가 전조작기예요. 보존 개념이 없으니까 전조작기 아이들은 높이라는 거에 꽂히면 동일하다는 걸 모르는 거죠. 외양이 바뀌면 양도 바뀌는 줄 아는 거죠. 근데 구체적 조작기로 가면 아이들이 외양이 바뀌어도 외양의 틀이 바뀌어도 동일한 양을 부으면 동일하다라는 보존 개념이 6세 이상의 아이들은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구체적 조작기에 가면 전조작기에는 없던 보존 개념이 이때 가면 보존 개념이 성립된다.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얘기죠. 이해 가셨습니까? 예.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존 개념, 외양이 바뀌어도 양적 속성은 바뀌지 않는다. 이거를 6세 이상의 아이들이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99쪽 보존 개념 맨 끝에 문장 읽을게요. 나머지 제가 이걸로 설명해서 책 안 읽고요. 맨 끝에 문장. 질량은 양적 차원에서는 동일하지만 모양 차원에서는 변할 수 있는데 이걸 보존이라고 한다.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외양이 바뀌어도 양적 속성이 바뀌지 않는 거라는 걸 보존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도식. 도식은 사물이나 사건, 자극에 대한 전체적인 윤곽이나 개념을 말하면 세상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가장 바탕이 되는 정신적 틀. 그러니까 어떤 걸 이해하고 해석하는 대상에 대한 청사진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도식, 스키마, 쉐마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100쪽으로 가시면 그래서 셋째 줄에 일종의 대상에 대한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거 보시고요. 적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응. 이제 피아제는 인간의 인지
적응에 관심을 가졌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래서 적응, 직접적인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도식이 변하는 과정으로 동화와 조절이라는 수단을 통해 진행된다. 그랬고 거기서 이제 설명해 준 게 적응을 설명하기 위해서 평형화, 동화, 조절을 설명하고 있고 잠깐 해서 키워드를 다시 한번 잡아줬어요. 자, 그걸 제가 읽지 않고 거기 내용을 101쪽의 그림이 있죠. 요 그림이 그 그림보다 조금 더 자세한데요. 기본은 같아요. 예, 그래서 요 그림을 가지고 설명하겠습니다. 요걸 설명하면 문장 이해가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자, 피아제는요. 도식과 적응, 예, 어떤 걸 바라보고 그것에 대한 청사진, 대상에 대한 청사진 같은 틀을 도식이라고 했는데 바로 인간이 지적 적응을 어떻게 하냐면요. 내가 평형 상태,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어떤 새로운 게 설명이 충분히 되면 그냥 뭐 편안하겠죠. 예, 그래서 이제 평형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될 때가 있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걸로 설명이 안 돼요. 그럴 때에는 불평형 상태, 평형상 균형이 깨지는 거죠. 그럴 때 바로 무엇과 무엇을 통해서 다시 뭘로 가고 싶어요? 평형으로 가고 싶단 말이에요. 그럴 때 뭘 통해서? 동화와 조절이라는 인지적 적응 과정을 사용해서 불평형 상태에서 평형화로 간다. 균형으로. 자, 그러면 내가 적응으로 가기 위해서 뭘 사용한다고요? 기존에 내 도식으로 설명이 안 될 때 뭐와 뭐를 사용한다고요? 동화와 조절을 가지고 설명한다. 그러면 동화는 뭐냐? 양적인 변화예요. 인지에. 그래서 새로운 정보를 취하여 이를 기존의 도식 혹은 사고의 구조 안에서 통합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새로운 상황을 접했는데 기존에 내가 갖고 있는 도식으로 그 도식을 양적으로 넓혀서 설명되어서 적응되면 그건 동화. 기존의 것들 안에 넓혀서 통합해서 양적으로 변화하면 인지적 적응 중에 동화. 근데 기존의 걸 넓혀도 설명이 안 돼요. 예. 그래서 내가 완전히 새로운 어떤 걸 도식을 수정해서 만들어야 돼요. 기존의 게 아니라. 그러면 그걸 조절이라 그러니까 새로운 거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거는 뭐라 그래요? 질적인 변화라고 하는 거죠. 조절이란 자신이 가진 기존의 도식이나 구조가 대상을 이해를 하는데 넓혔더니 됐어요. 양쪽으로. 그러면 그건 동화인데 그게 안 돼서 적합하지 않아서 그 대상에 맞게 새로운 기존의 도식이나 구조를 바꾸고 새로운 걸 이제 수정하는 거, 도식을 수정해서 새로운 걸 가는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조절. 그래서 동화와 조절을 통해서 불균형 상태에서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서 다시 적응으로 간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뭐 강아지 얘기가 있는데요. 기존에 어떤 아이가 집에서 개를 키우는데 집에서 갖고 있는 개가 작고 뭐 털이 짧은 뭐 치아와 같은 개다. 그러면 얘는 기존의 개라는 도식은 다리가 4개 있고 뭐 털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우리 집 강아지는 털이 낮고 다리가 4개고 멍멍왈왈 짖어. 그리고 이제 얘는 개에 대한 얘 도식은 치아와인데 눈 땡그랗고 사람을 좋아하는 뭐 눈망울, 뭐 꼬리를 흔들고 털이 있고 짧지만 털이 있고 4개의 다리를 가지고 멍멍왈왈 짖는 게 개야. 그랬어요. 근데 얘가 공원에 나가봤더니 막 큰 게, 작은 게, 털이 긴 게, 짧은 게 막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얘가 일단 흔들리는 거죠. 걔는 치아와만 개인 줄 알았는데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렇게 얘가 갖고 있던 기존 도식에서 설명이 안 돼요. 그럴 때 얘가 이제 기존 개라는 도식을 넓히는 거죠. 개라는 게 큰 개도 있고 작은 개도 있고 털이 긴 개도 있고 짧은 개도 있고 그렇지만 기존 개 도식에서 양적인 변화만. 왜냐하면 공통 속성이 같아요. 커다란 눈망울, 사람을 좋아하는 저 친근한 몸집, 멍멍왈왈. 뭐 물론 무서운 개도 있지만 아무튼 크게 기존의 개라는 도식 안에서 양으로만 넓히면 되는 거죠. 큰 개도 있고 작은 개도 있구나. 털이 긴 개도 있고 털이 짧은 개도 있구나. 그러나 다리가 4개, 사람을 좋아하는 저 친근한 몸짓, 커다란 눈망울, 꼬리를 흔들고 멍멍왈왈 개야. 이렇게 해서 넓힌 거죠. 여러 종류의 개를. 그러면 이거는 동화예요. 양적으로. 근데 얘가 그래서 개라는 도식에 대해서 넓혔고 여러 종류를 알고 이제 다 안 것 같은 거죠. 근데 시골에 갔는데 외양간에 송아지를 본 거예요. 근데 봤더니
커다란 눈망울, 사람을 좋아하는 저 친근한 몸짓, 꼬리 흔들고, 4개의 다리, 이거 그 털은 좀 짧지만 털도 있고, 이건 개 중에 가장 큰 개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기존에 자기가 갖고 있던 도식 안에서 본 건데, 소가 하는 순간 도저히 기존의 도식에 끼울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멍멍왈왈하고 음매는 이게 완전 질적으로 다른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얘가 야 이거 깬다. 음매라고 울면 이거 개가 아니야. 이렇게 되면서 얘가 도식을 수정해서 새로운 대상에 맞는 이제는 개 도식으로는 설명이 안 되니까 뭘 만들어야 돼요? 송아지라는 도식을 만들어야 되죠. 그렇게 새로운 도식을 수정해서 된 게 조절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얘는 적응으로 가면 이제 지적인 확장이 이루어지죠. 다리가 4개 있고 털이 난 것 중엔 말이야 개만 있는 게 아니야. 소라는 것도 있어. 이렇게 되고요. 얘가 만약에 이제 소에서도 처음에 황소, 누런소 봤는데 이제 젖소 보면 또 한 번 흔들리겠죠. 근데 주로 우유를 주는 젖소도 있고 또 뭐 황소, 뭐 뿔 달린 여러 소를 보면서 이제 개라는 도식을 소라는 도식을 양으로 넓혀가면 소라는 도식에 대한 동화가 양적으로 확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피아제는 인간이 그 지적인 것들을 어떻게 펼쳐나가는가를 이렇게 지적 적응 과정을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이 적응이라는 것은 피아제가 지적 적응. 그래서 여기서 너무나 중요한 건 기존의 불평형 상태가 흔들릴 때마다 인간은 무엇과 무엇을 통해서 기존 도식에 수용하는 동화와 도식을 수정하는 동화와 조절을 통해서 어디로 간다? 새로운 지적 적응으로 간다. 근데 영원하지 않죠. 또 흔들리고 또 흔들리고 제 나이에도 또 저 이상의 나이에도 내가 알고 있던 거에서 또 책을 보면서 또 흔들리고 이거 뭐야 또 이러면서 이제 계속 지적인 발달을 해 나간다라는 얘기인 거겠죠. 예, 물론 피아제는 뭐 노년기, 중년기의 인지적 발달을 얘기하진 않았지만 이런 과정으로 설명한다면 그런다는 거예요. 자. 이거 다 암기사항입니다. 불평형, 평형 상태, 동화와 조절의 차이. 그래서 동화와 조절의 개념적 정의, 이 메커니즘. 그래서 이런 이미지를 머리에 이렇게 넣으시면 시험 볼 때 되게 안정감을 느끼고 틀린 지문이 금방 찾아지죠. 예, 그거에 대한 설명이 100쪽에 나와 있고 여기서 설명이 되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읽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1쪽에 봐도 동화와 조절을 다시 한번 한 걸음 더해서 설명해 줬는데 이것을 이해하셨다면 충분히 개인적 리딩이 가능할 것 같아서 6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직화죠. 맨 끝에 101쪽. 심리적, 신체적인 과정을 삶의 성장 과정에서 하나의 일관된 전체로 종합하는 걸 조직화. 그래서 이제 이 종합해내는 능력이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이 8과목이요. 처음에는 막 조각조각 공부인 것 같지만 반복을 하게 되면은요, 나름대로 안에서 조직화가 되면서 무수히 많은 내용 같은데 이게 조직화가 이루어지면 내용이 내 안에서 정리되고 조직화가 되고 종합화되면서 이게 비유가 어떻게 잘 전달될지 모르지만 내용이 많아도 슬림해집니다. 조직화가 될 때. 근데 결국 그 조직화가 된다는 건 얘가 얘보다 똑똑한 차이가 아니라 누가 반복하느냐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 그래서 그것들을 종합해내는 건데 그거 봤고요. 이번에는 인지 발달 단계로 들어갈게요. 102쪽으로 가겠습니다. 예. 자, 이제 여기 또 하나 중요한 얘기로 가야겠죠. 피아제의 인지발달 단계입니다. 거기에 표가 나오는데 그 표 들어가기 전에 저 요걸 볼게요. 피아제는 인간의 발달 중에서도 뭐에 관심을 가졌다? 인지적 변화, 인지발달, 인지적 적응에 관심을 가졌다. 그래서 0세에서 2세까지를 감각운동기, 인지, 세상에 대한 인지를 어떻게 발달시키나 감각을 통해서 배워요. 감각운동기, 전조작기, 2세에서 7세, 7세에서 12세 구체적 조작기, 그 다음에 형식적 조작기 해갖고 12세에서 성인기까지만 받고 중년기, 노년기까지는 안 봤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봤는데 피아제의 인지발달 단계가 요것만 달랑 있는 게 아니라 사실 감각운동기 안에는 이렇게 또 하위 4단계로, 하위 6단계로 나눠져요. 그래서 반사활동기 1차 순환반응, 2차 순환반응, 3차 순환반응. 근데 1, 2차 순환반응하고 3차 사이에 2차 도식의 협응기. 이것도 이제 또 들어가죠. 우리가 이게
그냥 당연히 2차 다음에 3차일 거야 하면 이제 또 틀리는 거죠. 예. 그 다음에 통찰기 이렇게 나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눴고 전조잡기는 또 정개념적 사고 단계에서 2세, 4세. 그러니까 전조잡기를 2세에서 7세로 보는데 이 안에서 또 나눈 거죠. 직관적 사고 4세, 7세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딱 4단계인 것 같지만 사실은 안에서 공부해야 될 내용은 좀 더 많고 구태여 이걸 왜 만드셨어요? 라고 한다면 시험 문제가 큼직큼직하게 감각운동기, 전조잡기, 구체적 조잡기, 형식적 조잡기 4단계만 비교하는 것도 어려운데 그것만 나오지 않고 이제는 기출이 감각운동기 안에서 이 6단계의 차이 그러고 뭐 2차 도식의 협응기라고 하면 뭐가 되게 중요한 시기인지 이것까지 아느냐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정도까지 공부가 돼야 되고 삐아제는 너무 많아 복잡해 이거 하나 넘어가 하기에는 기출이 너무 많이 나온다는 거죠. 예, 그래서 조금 넘어야 할 산이라면 웃으며 넘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삐아제의 인지발달 단계를 감각운동기, 전조잡기, 구체적 조잡기, 형식적 조잡기로 나눠요. 그런 다음에 자, 여러분 여기서 제가 깨알같이 다 설명하진 않아요. 근데 이 표는 너무너무 좋은 표예요. 예, 그래서 이 4가지 단계가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면 전조잡기와 구체적 조잡기를 비교할 수 있나요? 구체적 조잡기와 형식적 조잡기를 비교할 수 있나요? 라거나 전조잡기 아이에게 볼 수 있는 특성만 바르게 묶은 것은 해놓고 구체적 조잡기 특성을 툭 집어넣거나 형식적 조잡기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구체적 조잡기 문장을 툭 넣거나 했을 때 그게 구분되냐라는 문제가 삐아제에서 나온 제일 많은 문제예요. 예, 그래서 그런 문제가 제일 많아요. 뭐 연령으로 해서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표는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지금 이 표와 관련해서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 깨알같이 하나하나 설명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뒤에 교재에서 설명이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전에 제가 이제부터 설명할 거 그리고 나중에 발달 단계 8장부터 이 얘기 또 나오거든요. 8장부터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볼 때 이제 성인기까지 이거랑 또 매칭을 해야 되는데 또 나오는데 그만큼 기출이 많이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여러분들하고 그때 가서 아주 세부적인 설명을 하고 여기서는 이거를 그 단계별 구분을 해서 안다라는 게 뭔지 그걸 설명할게요. 자, 보세요. 감각운동기는 0세, 2세고요. 전조잡기 2세, 7세, 구체적 조잡기 7세, 12세, 형식적 조잡기는 12세 성인기예요. 자, 문제 나올 때 이 시기에 이런 문제래요. 지금은 삐아제임에도 불구하고 삐아제의 감각운동기, 전조잡기, 구체적 조잡기, 형식적 조잡기는 프로이트 에릭슨의 어떤 단계랑 일치하냐. 프로이드 5단계, 에릭슨의 8단계 배웠잖아요. 예컨대 감각운동기, 삐아제의 감각운동기는 프로이드의 구강기 그리고 일부 학문기가 들어가고요. 에릭슨의 유학이다. 이런 식으로 누구의 어떤 단계는 다른 학자의 어떤 단계랑 일치하는 것 정확히 아세요? 이 문제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제가 이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한다는 게 아니라 이 표로 우리가 문제를 잡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주요 특징에서 여기서 보시면 보세요. 감각운동기는요, 대상을 획득하는 시기고요. 전조잡기는 상징의 획득이고, 구체적 조잡기는 현실의 획득이고, 형식적 조잡기는 사고의 획득이에요. 그래서 감각운동기에는 대상 영속성이 발달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대상 영속성이 뭔지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조잡기는 상징을 안다는 건 언어 습득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고요. 구체적 조잡기에는 이때 보이는 오감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논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현실의 획득, 원인과 결과. 그 다음에 형식적 조잡기에서는 사고의 획득해갖고요. 현실과 환상의 구분하는데 이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인지적인 발달을 하게 돼요. 논리가. 예, 그래서 요걸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세요. 감각운동기에서는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변화를 확인할게요. 조금 힘드셔도
따라오세요. 멈추지 마시고. 감각운동기, 자극에 대한 반응, 직접적 신체 감각과 경험으로 환경 이해. 그러니까 감각을 통해서 세상을 만나고 인지가 발달한다는 거죠. 자, 대상 영속성이 발달을 시작한다 그랬어요. 예. 그 다음에 인과관계 인식, 그 다음에 목적지향적 행동 그랬는데, 자 보세요. 전조잡기로 넘어가게 되면 문장이 여기 대상 영속성이 발달하기 시작한다 그랬는데, 일로 왔더니 전조잡기는 대상 영속성이 발달하기 시작해서 뭘로 바뀌었죠? 확립된다. 이런 것들을 잡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셨어요? 예. 그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직관적 사고, 물활론적 사고, 상징놀이, 자아중심성, 보존 개념에 시작했단 말이죠. 중심화, 비가역적 사고, 타율적 도덕성. 근데 이게 구체적 조작기로 가면, 왜 삐아제는 인지적 발달의 순서는 안 바뀐다 그랬는데, 자 이쪽으로 오면 자 볼게요. 여기에서 뭐가 달라지나 볼게요. 여기서는 보존 개념이 시작된다 그랬고 확립이 안 됐죠. 언제? 전조작기는. 근데 얘가 구체적 조작기로 오면 확립이 돼요. 바로 이런 변화를 볼 수 있어야 문제를 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컨대 전조작기에는 보존 개념이 확립되면 틀린 문장이죠. 구체적 조작기에는 아직 보존 개념이 확립되지 않았으면 틀린 개념이죠. 그런 것들을 봐야 된다는 거고요. 여기선 설명은 안 할게요. 그 다음에 전조작기에서는 비가역적 사고, 비가역이죠. 근데 구체적 조작기로 가면 가역적 사고로 바뀌어요. 쉽게 말해서 전조작기에는 역조작의 사고를 못하는데 구체적 조작기 오면 역조작의 원리를 안다는 거예요. 이따 관련 설명에서 더 자세히 볼게요. 예.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전조작기에서는 도덕성 삐아제가 타율적 도덕, 벌 줄까봐 무섭고 결과 중심의 도덕인데요. 구체적 조작기 오면 타율적이라는 말이 자율적이라는 말로 바뀝니다. 결국은 이 표는 뭐가 뭐로 바뀌는지, 그 다음에 바뀌었을 때 그 개념의 차이를 아는 건 조금 있다 할 문제고, 이 표는 결국 그걸 잡아야 되는 거. 문제 그게 너무너무 많이 나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중심화, 직중성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 중심화인데 여기 이제 자아중심성 하면 여기로 가면 자아중심성이 극복된다고 나왔죠. 예, 그 다음에 중심화, 집중성은 탈집중성으로 바뀌죠. 그러니까 이것들 뭐가 뭘로 바뀌는지를 봐야 돼요. 예, 그리고 보면 전조작기에는 직관적 사고, 물활론적 사고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상징놀이. 근데 구체적 조작기에는 객관적, 논리적, 분류화, 유목화, 서열화 이런 말이 나오죠. 그 얘기는 뭐죠? 문제 바뀐 것도 알아야 되지만 연결돼서 바뀐 거, 그 외에도 이것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보세요. 구체적 조작기의 특성만 바르게 묶은 것은 하면 여기는 분류화, 서열화가 나와도 좋지만 여기에 전조작기에 바르게 묶은 것은 했는데 분류화, 서열화 나오면 틀린 거잖아요. 그걸 잡으라는 표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시면 요 개념들은 다 중요한데 나중에 설명할게요. 형식적 조작기로 가면은 이제 추상적 사고, 가설 연역적 추론, 체계적 사고, 조합적 사고, 미래 예측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눈에 보이지 않아도, 구체적 조작기에는 논리적 사고는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에서 가능하지 유추는 어렵거든요. 근데 형식적 조작기 가면 그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이를 아는 게 아주 중요하고, 이 표는 그거를 잡아들이고 가는 거고, 이제 공부하면서 각각의 용어 개념도 볼 거지만 이 표가 안내하는 큰 영역 간 변별력, 영역 간 비교를 알고 가자 그 얘기예요. 됐죠? 예, 그러면 이제 감각운동기부터 보겠어요. 왜냐면 우리가 첫 번째 인지발달 과정이 감각운동기잖아요. 그래서 거기 볼게요. 102쪽. 감각운동기는 간단한 반사 반응을 하고 기본적인 환경을 이해하는 시기이다. 외부 세계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기 위해 빨기, 쥐기, 때리기와 같이 반복적 반사 활동을 한다. 그래서 이때 너무나 중요한 게 바로 반사적 활동이고, 또 세상을 뭘로 만난다? 감각을 통해서. 그래서 특징적인 활동을 보면 감각이나 손가락을 입에 넣고 빠는 등의 운동을 통해서 주변을 탐색한다. 빨기, 잡기, 반사운동 이런 게 아주 발달을 하고요. 이때 바로 목적지향적 행동을 하고 맨 끝에 대상 영속성을 이해하기 시작한다. 여러분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대상 영속성을 획득하기 시작하는 거지 확립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거 문제 풀다 보면 조금 여러분들이 헷갈리는데 이때는 대상형 속성을 획득하기 시작. 대상형 속성을 갖기 시작한다는 거고 확립은 언제 한다고요? 전조잡기. 예.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조금 있다가 이제 그 대상형 속성의 개념 같은 것도 조금 이따 같이 설명을 할게요. 예, 거기서 볼게요. 대상형 속성 102쪽 맨 아래. 유아는 어떤 대상이 시야에서 사라지거나 그 다음에 그 사람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계속 존재한다고 아는 것을 대상형 속성이 생겼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직 안 생겼으면 눈에 안 보이면 엄마 하고 엥 하고 엄마를 찾고 울고 엄마 없으면 보채고 하는데 대상형 속성이 생기면 눈에 안 보여도 엄마라는 존재는 여전히 존재하는 걸 아는 거죠. 근데 감각운동기에는 아직 대상형 속성이 확립은 안 되고 눈에 안 보여도 그 존재가 있다라는 걸 알아가기 시작한다 그 뜻이에요. 됐나요? 예. 자,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보는데 그러면 이 감각운동기에 이제 아까 하위 6단계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힘든데 이 감각운동기 하위 6단계가 또 시험 문제에 깨알같이 나오더라. 그래서 이 단계를 아셔야 돼요. 이걸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낼 수 있죠. 그러면 반사활동기 1차 순환반응, 순환이란 말은 반복한다는 거예요. 2차 순환반응, 그러면 그 다음엔 당연히 3차일 것 같은데 2차 도식의 협응이에요. 이때 또 되게 중요한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3차 순환 반응, 마지막이 통찰기예요. 그래서 0세부터 2세로 향할수록 이렇게 이 안에서도 6단계로 나뉘어진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 6단계를 설명한 게 바로 103쪽에 이렇게 생긴 표죠. 너무 많죠. 예, 근데 보셔야 돼요. 예, 그래서 좀 보겠습니다. 자, 반사활동이 출생에서 1개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0세에서 2세인데 이게 6단계 내려갈수록, 그래서 이제 여기 통찰기 가면 2세 24개월이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1차 순환 반응 1에서 4개월, 2차 순환 반응 4에서 8개월, 그 다음에 3차가 아니라 2차 도식의 협응 8에서 12개월, 그 다음에 3차 순환 반응 12에서 18개월, 통찰기 18에서 24개월. 일단 집에서 혹 요 정도의 아이를 키운다면 너무 좋은 기회이고요. 물론 몸이 고된 건 압니다. 조카를 보실 수도 있고 뭐 중장년기면 손주를 보실 수도 있는데요. 그냥 보지 마시고 이 배운 걸 가지고 보면 상당히 재밌어요. 그리고 뭐가 가능하죠? 예측이 가능하죠. 예, 다음 단계에 뭘 보여주겠고 지금 어떤 행동을 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아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요것들을 요 용어들 정확히 잡아서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할 때 2차 다음에 3차 넣지 않는 그걸 얘기하고요. 이제 요것의 각 단계의 특징을 제가 빠르게 볼게요. 다 일일이 읽지는 않고요. 일단 감각을 통해서 세상을 만난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출생해서 1개월은 외부 세계에 쥐기, 빨기, 때리기, 차기, 아이들 반사적 행동. 왜 보시잖아요. 엄마 젖을 빨고 이렇게 툭툭 치고 뭐 이런. 자, 근데 이때 제일 중요한 건 빨기 반사예요. 이거 없으면 아이들이 큰일 나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이때는 자신과 외부 세계의 구분이 없어요. 예, 구분이 없어요. 그냥 다양한 반사 활동을 통해서 적응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에서 4개월 가면 1차 순환 반응인데요. 이때 여러 신체 부분들이 서로 협응을 하는데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아이들이요. 이때는 이 순환 반응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만족을 주면 반복한다는 게 순환이거든요. 순환 반응. 근데 이때 중요한 건 빨기 잡기와 같은 반복이죠. 그리고 이때는요. 아이들이 중요한 게 바로 자기 내부, 자기 신체 내부의 만족을 찾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연히 이거 내 내부에 내 거잖아요. 우연히 엄마 젖 안 먹을 때 손을 빨았는데 만족하면 계속한다. 순환 반응 반복한다. 그래서 이때는 자기 내부에 대한 만족이에요. 근데 2차 순환으로 가면 자신의 신체 내부 말고 외부로 사건이 확장이 돼요. 그래서 외부에도 날 만족시키는 게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히 손가락을 빨았는데 만족해서 계속하는 건 1차 순환 반응이고요. 2차로 가면 외부에 우연히 유모차 혹은 보행기에 딸랑이를 흔들었는데 너무 즐거워. 여러분들 아이들 유모차 보행기 보면 요즘엔 뭐 더 좋은 거 너무 많던데 이때 바로 외부의 아이들이 자극에 반응한다는 걸 알아서 보행기 같은 거 뭘 툭 치면 막 노래가 나오면서 불이 반짝반짝거리고 이런다고요. 그래서 여러 스위치가 큼지막하게 있는데
툭 치면 뭐 빨간불이 들어오고 툭 치면 노래가 나오고 이런 것들. 그러면서 아이들은 계속 그걸 반복해 보는 거죠. 예. 그래서 내부의 만족을 떠나서 외부 환경에서 이제 또 반복을 통해서 넓혀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그런 행동을 반복하게 되는 거. 신체 외부에 이제 내부에서 외부. 그 다음에 3차를 그만 가는 게 아니라 2차 도식의 협응인데 이때 중요한 게 많아요. 영어의 관심은 신체가 아닌 환경에 있으면 이미 넘혀왔죠. 내부에서. 그 다음에 목표 달성을 위한 행동을 협응하게 돼요. 엄청난 목표 달성이 아니라 내가 저기까지 좀 가서 뭘 갖고 싶은데 안 되면 뭐를 해요? 두 가지 행동을 협응해요. 엄마의 옷을 잡아당겨서 엄마를 다른 곳으로 데려간다거나 이런 행동. 그래서 이제 목표 달성을 위해서 두 가지 행동을 협응하는 게 보이고요. 이거 너무 중요하죠? 아까 말했던 대상 영속성이 발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것이 존재한다는 걸 아는 게 대상 영속성이 생긴 건데 그게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때 아이들이 뭐를 보면 아냐면 엄마가 이제 뭐를 이렇게 좋아하는 어떤 장난감을 개구리 뭐가 장난감이 있는데 이렇게 손으로 가리면요. 얘네가 손으로 가렸어도 뒤에 있다는 걸 조금씩 알면서 엄마 손을 치우고 그 물건을 찾기 시작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대상 영속성 개념으로 인과 개념을 이해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결과를 얻기 위한 목적지향적 행동. 그래서 이때 2차 도식 협응이 너무 중요한 게 바로 목적지향적 행동, 대상 영속성.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애들이 장난감을 잡으려고 했을 때 엄마가 손을 뻗어 장난감을 가로먹으면 엄마 손을 치우고 장난감을 갖는 거. 왜냐하면 손으로 가렸어도 뒤에 있다는 걸 아는 게 대상 영속성이고 엄마 손을 치우는 건 목적지향적 행동을 하는 거죠. 장난감을 갖기 위해서.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2차 도식의 협응이 시험 지문의 감각운동기에서 유난히 자주 인용돼요. 예. 자, 그 다음에 3차 순환 반응은 실험적 사고에 열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이제 이 실험적 사고 뭐 가설했는데 막 형식적 조작해 그 수준 가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방법으로 노는 거죠. 예, 그래서 처음에는 애들 미니 장난감을 사주면 딸려오는 북채로만 처음엔 되게 그것도 힘들게 치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실험적 사고를 하게 돼서 북을 가지고 아이가 이제 싱크대 앞에 앉아서 각 문을 다 열고 걸려있는 주걱 뭐 국자 내려놓고 주걱으로 쳐보고 국자를 쳐보고 엄마가 뭐 하면 내놓으라 그러고 이렇게 그러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북을 쳐보는 그런 실험적 사고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3차 순환 반응. 그렇게 반복을 하죠. 그 다음에 통찰기는 이때 너무 중요한 게 바로 요 다음 단계 전조잡기의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는 상징적 표상을 알아야 되는데 이때 그게 시작돼요. 바로 눈앞에 없는 걸 정신적으로 그려내기 시작하고 머릿속에서 생각하고요. 예, 그 다음에 상징적으로 표현되는 것을 이해하는 초보 능력이 발달이 돼요. 예, 그래서 아이들이 이때 너무나 이제 중요한 게 정신적으로 그려내는 것 이런 것들이 생기고요. 여기 보시면 시행착오 과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엄청난 건 아니지만 사고력이 생겨요. 그래서 예컨대 물을 가지고 문을 열어야 된다면 처음에는 그냥 해서 물을 다 쏟는 시행착오를 하지만 물을 내려놓고 문을 밀고 다시 컵을 드는 이런 어떤 것들이 생긴다는 거고요. 상징적으로 표현되는 것을 이해하는 초보 능력, 이게 너무 중요하죠. 이게 상징적 표현 능력을 가져야 언어가 발달해요. 그래서 비누하면서 정확히 비누는 못해도 누 이런 식으로 하면서 요 다음 단계 전조잡기에 비누라는 말을 배우게 되고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때 바로 애들이 지연된 모방, 눈앞에 없는 모델을 모방하는 것, 엄마의 행동을 보아두고 왔다가 일정한 시간이 되면 재현하는 것. 그래서 이때 되면 애기들 이제 뭐 친척들이 있어서 가면 엄청 귀엽잖아요. 예, 이제 2세 정도, 24개월 정도 되면은 뭐 이때는 완전히 뭐 친척들 막 저 같은 나이의 사람들은 애기들 한참 보면은 이제 얘가 막 엄마가 시키는 거 막 하잖아요. 도리도리 짝짝꿍부터 뭐 별거 다 하죠. 엄마가 말하면 그거를 기억을 했다가 그 엄마가 가르쳐주고 행동했던 걸 모아두었다가 일정한 시간이 지났는데 손님들 오면 재현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애가 컨디션 좋으면 막 그동안 했던 것들을 지연 모방을 막 하면 또 주위의 반응들 너무 재밌고 막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바로
이 감각운동기를 하위 6단계로 나눴다는 것, 이걸 보시고 지금 제가 하면서 강조했던 것, 1차는 내부 만족, 2차는 외부 만족, 2차 도식 협응기의 대상 영속성이나 목적지향적 행동, 뭐 이런 것들 시험이 참 좋아합니다. 특히 통찰기도 최근에 이제 많이 인용이 되고 있어요. 지연된 모방이라거나 이제 상징에 대한 표상,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합니다. 자, 넘겨볼게요. 네. 자, 여기에서 이 그림은 아까 얘기한 것들 중에 이제 중요한 걸 그림으로 좀 가져왔죠. 2차 도식 협응의 대상 영속성. 대상 영속성, 어떤 대상이 시야에서 사라지거나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계속 존재하는 걸 믿는 것을 뭐가 생겼다? 대상 영속성이 생겼다. 그러나 감각운동기에는 대상 영속성이 발달하기 시작했다. 획득하려고 시작했다. 그러나 전조작기 가면 확립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 영속성과 관련돼서 우리가 초기에 많이 하는 것들이 엄마들이 뭐예요? 엄마 없다, 까꿍아 이거 하죠. 그러면 아이가 이제 가리킬 때마다 없는 줄 알다가 까꿍아 하면 까르륵 웃고 너무 좋아하죠. 그래서 이게 자꾸 반복하면 나중에 뒤에 있다는 거 알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되는 그런 것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전조작기로 조금 넘어가면 이제 전조작기는 또 그 안에서 전조작기가 2세, 7세면 되게 그 넓은 기간인데요. 예, 그래서 이때 이제 보통 3, 4세 해갖고 이제 전조작기 이제 2세, 4세 해갖고 요 4세까지를 우리가 이제 정개념적 사고 단계, 그 다음에 이제 직관적 사고 단계는 4세, 6세에서 이걸 나누는 거죠. 예, 그래서 요 두 가지를 또 구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할 건데 요것 전에 전조작기 104쪽의 특징을 조금 빠르게 보겠습니다. 특징. 전조작기 2세에서 7세, 사물에 대한 정신적 표상을 사용한다. 말은 대표적인 상징적 표상이다. 그래서 아까 감각운동의 맨 끝에 통찰기에 이 정신적 표상을 갖는 게 모방도 하고 정신적 표상을 갖는 게 바로 뭘 배우기 위해서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초보적 능력을 통찰기에 갖게 된다. 바로 이 시기에 말을 배우기 위한 거예요. 상징의 획득이고 언어의 습득이고, 그래서 그것들이 되고요. 상징적 사고가 본격화되면서 그 문장도 너무 중요하죠. 놀이를 하는데 이때는 가상놀이, 상상놀이예요. 근데 선생님 요거 중요하죠? 라고 했는데 맞아요. 근데 이게 더 중요한 거는 이 놀이가 요 시기에는 상상놀이, 가상놀이잖아요. 근데 요 다음 구체적 조작기가 가면 놀이가 또 바뀌어요. 예, 그래서 놀이의 형태의 변화로도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아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놀이의 형태가 바뀌는 건 나중에 제가 더 찝어드릴게요. 예, 그래서 일단은 지금 전조작기에서 상징적 사고가 본격화되면서 가상놀이를 즐긴다, 상상놀이를 즐긴다 기억하시고요. 감각운동기가 형성되기 시작한 그 문장 너무 중요하죠. 뭐가 확립된다? 대상 영속성이 확립된다. 감각운동기에는 대상 영속성이 획득을 하기 위해서 시작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확립이 되는 건 언제예요? 감각운동기를 넘어서 전조작기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중요하고요. 전조작기를 왜 전조작기라고 하는지 그 밑에 문장 나왔죠. 사고는 가능하지만 아직 논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조작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시기를 뭐라 그런다? 조작 이전의 단계 전조작이라고 얘기한다. 예, 그래서 전조작의 사고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예가 상징놀이, 물활론, 모든 것은 생명이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옆에 보시면 물활론, 생명이 없는 대상에게서 자신의 감정과 의식을 부여하는 것, 예,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활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보존 개념, 아까 설명했죠. 어렴풋이 전조작기엔 있지만 획득은 못한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보존 개념 설명할 때 전조작기에는 애들이 뭐에 꽂혀요? 동일한 양인데도 얇고 긴 비커로 옮기면 높이에 꽂혀갖고 얘가 더 많아요. 그러는데 그때는 뭐가 외양이 바뀌면 양도 바뀌는 줄 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구체적 조작기에 가면 보존 개념이 생기기 때문에 외양이 바뀌어도 양은 동일하다는 걸 알게 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거기 보시면 지금 우리가 하는 건 전조작기니까 보존 개념을 어렴풋이 이해하기 시작하지만 아직 획득되지 못한 단계이다를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 문장 조금 더 볼게요. 어떤 대상이 외양이 바뀌어도 그 속성이 바뀌지 않고 보존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며 언제?
지금 우리가 아는 전조잡기에는.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전체와 부분과의 관계를 구분하지 못해요. 이거는 나중에 요 다음 단계에 생겨요. 그리고 긴 순서대로 나열하거나 넓거나 많은 순서대로 나열하지 못한다. 이게 바로 전체와 부분을 아는 걸 분류화라 그러는데, 2단계 다음인 구체화돼야 분류화 생기고요. 그 다음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 2단계에 안 되고요. 구체적 조작기 가야 돼요. 그러니까 전조작기에는 순서대로는 안 되고요. 막대기 길이 다른 거 주면 이때는 제일 긴 거, 제일 짧은 건 찾지만 순서대로는 못 하는 거예요. 이렇게 순서대로는. 예. 예. 근데 이게 어느 때 가면 된다고요? 요 다음 단계 구체적 조작기 가면. 그래서 이제 그때 가서 또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런 문장을 잡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조작기 안에서도 하위 단계가 있다 그랬어요. 구분할게요. 정개념적 사고 단계 2대 4세는 내적 표상, 여러 형태로 상징 또는 기호로 표현하는 식으로 상상놀이가 가능하고, 이제 4세, 7세, 그러니까 전조작기 후기가 되면 직관적 사고. 근데 도대체 직관적 사고가 뭐냐? 유아가 아직 사물이나 사건의 여러 측면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고 그 내재된 규칙을 몰라요. 그래서 한 가지 두드러진 속성에만 꽂혀서 판단하는 것. 아까 얇아졌는데 모르고 길이로만 해서 높이에만 꽂혀서 얘가 더 많아요.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직관적 사고라고도 하고, 그걸 다른 말로 전도추리 경향이라고도 한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직관적 사고, 높이에 꽂히면 넓이는 못 보고 양도 변하는 줄 아니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보존 개념이 획득이 안 되는 거죠. 예. 자, 거기까지 봤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지금 설명을 했지만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게, 그렇다면 설명했어요. 했는데 그래도 또 이렇게 정리를 잘 해줬어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보세요. 논리적인 사고는 전조작기 안 돼요. 논리적 사고는 요 다음 단계인 구체적 조작기 가야 눈에 보이는 거에 한해서 논리적 사고가 가능하단 말이죠. 근데 그러면 이 논리적 사고를 방해하는 전조작기의 특징이 뭐냐? 뭐가 이걸 방해하냐? 그게 바로 3개. 자아중심성, 중심화, 비가역성이에요. 그래서 이 설명이 104쪽부터 105쪽까지 나왔고, 교재에 있는 거 동일한데 그걸 글씨로 읽는 것보다 그림으로 보는 게 빠를 것 같아서 이걸 가져왔어요. 자, 그럼 보세요. 문제에 이럴 수 있죠. 전조작기 아동의 논리적 사고를 방해하는 인지 특성만 묶어라 그러면 자아중심성, 중심화, 비가역성 찾아야 돼요. 근데 여기서 자아중심성은 에고 자아의 중심성이고, 여기서의 중심화는 이제 컨센트레이트가 집중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차이를 좀 아셔야 되는데, 자, 자아 중심성은 뭐냐면 논리적 사고를 방해해요. 뭐냐면 자신만을 인식하고 다른 사람의 관점이나 욕구를 이해하지 못하는 걸 자아 중심성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걸 볼게요. 이거 삐아제 실험인데요. 전조작기 아이에게 이렇게 생긴 그 삼각뿔의 여러 색을 놓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1번 위치에 앉은 아이는 어떻게 보이겠어요? 삼각뿔이 1번 위치에 아이는 초록, 빨강, 파랑 이렇게 보이겠죠. 그쵸? 근데 2번 위치에 앉은 아이는 빨강, 파랑, 초록은 뒤에 있겠죠. 이렇게 있겠죠. 3번 위치에 있는 아이는 파랑이 먼저 오겠죠. 예, 이렇게. 그래서 내가 아이가 3번 위치에 앉았으면 상대방도 내 반대편에 앉은 사람도 1번은 다르게 보이는데 나같이 보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아중심성. 자, 그 다음에 중심화 집중화는 한 가지의 부분에 집중하고 다른 측면을 못 보는 거. 아까 높이에 꽂히면 이것에 어때요? 넓이는 좁아졌다는 걸 못 보는 거잖아요. 예, 그거를 바로 집중화, 중심화. 그래서 이제 이게 말 헷갈릴까봐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라고 자아라는 말을 넣어준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비가역성은 뭐냐면 또 다른 면을 상상하지 못하고 한 방향에서만 보는 거예요. 한 방향에서만. 그 얘기는 뭐냐면 얘기할 때 이제 그 새쌍둥이 생각해 보세요. 대한이 동생은 누구야? 그러면 민국이랑 만세야. 대한이가 이제 한 방향에서. 그런데 자기 입장에서 대한아, 네 동생은 누구야? 그러면 자기 입장에서 민국이하고 만세야 하는데 동일한 질문인데, 그럼 민국이랑 만세 형은 누구야? 하면 결국은 누굴 말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건데도 몰라요. 왜? 바로 다른 면에서 상상을 못하는 거죠.
그럼 민국이랑 만세형은 누구야 하면 민국이랑 만세 측면에서 나를 형아라고 불러를 생각해야 되는데 내가 못 오는 거예요. 그걸 비가역성이라 그래요. 그래서 다른 면을 못 보고 한 방향에서만 본다. 그 얘기인 거죠. 이해 가셨어요? 예.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이 아이들에게 논리적 사고를 방해하니까 사실은 이 논리적 사고를 방해하니까 요 다음 단계 가야 논리적 사고가 시작이 되거든요. 구체적 조작기에서. 근데 사실 요때 아이들은 모자른 게 아니라 요때의 인지적 특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조작기 인지 특성은 자아중심성, 집중성, 비가역성 이렇게 되는데 아까 큰 표로 봤지만 이게 어떻게 구체적 조작기로 가면 자아중심성에서 벗어나고 탈집중성이 나타나며 비가역성이 가역성으로 바뀌잖아요. 그런 맥락을 잡으셔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것들 여기에서 논리적 사고를 전조작기에 방해하는 요소는으로도 물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요런 것들을 요 대화만 가져와서 이 대화를 통해 알 수 있는 전조작기 사고의 인지 특성은 하면 비가역성 아니면 또 전조작기의 인지 특성으로 볼 수 없는 것은 해놓고 가역성 들어갔으면 그게 틀린 것의 답이죠. 비가역성이니까. 그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삐아제는 공부가 정확하지 않으면 문제는 많이 나오는데 스트레스 받으니까 정확한 공부를 좀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다음 단계 구체적 조작기로 넘어가 보자. 그게죠. 예. 그래서 이때 되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이들이 아주 추상적인 사고는 못해도 이제 논리적 사고의 기초가 생겨요. 그래서 구체적 조작기인데 이때도 이제 시험에서 되게 중요하게 보는데요. 여기 105쪽 맨 끝에 문장 논리적 사고가 발달을 해요. 이전 전조작에 비해서 현저히. 그러나 이 논리적 사고는 기억하셔야 돼요. 현실, 그러니까 구체적인 부분에 오감각으로 확인할 수 있을 때지 머리로만 유추하고 이런 건 안 돼요. 그건 그 다음 단계인 형식적 조작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문장 끝에 사고가 현저히 발달하지만 현실에 존재하며 106쪽으로 넘어가시면 구체적인 부분에 머물러 구체적 조작기라고 한다. 모든 정신적 활동은 대상이 실질적으로 눈에 보일 때만 가능하다. 머릿속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정확히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전조작기에서는 아이들이 어때요? 전체와 부분이라는 분류화, 유목화 안 됐잖아요. 근데 이때 되면 돼요. 왜? 보존 개념이 생기면서 그런 것들이 생기고 그 다음에 전조작기 아이는 아까 봤을 때 제일 긴 막대하고 제일 짧은 막대는 찾지만 점점 짧게 점점 크게 서열화 못했는데 이때 되면 하죠. 그래서 분류화, 서열화 생기고 그 다음에 너무 중요한 건 이때 무슨 개념이 생겨요? 보존 개념이 완전히 획득된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조합 기술이 생긴다는 거는 수를 다루는 능력. 그러니까 애들이 학교 들어가서 이제 8세 막 이렇게 되면 한 7세부터 덧셈, 뺄셈 뭐 이런 것들 공부하고 그게 가능한 거죠. 예, 그래서 요 시기에 보면 큰 흐름은 잡았고요. 보존 개념의 획득을 보시면 자, 아까 우리가 보존 개념 6세 이하의 아이들은 보존 개념이 없었잖아요. 외형이 바뀌면 양도 바뀌는 줄 알고. 근데 6세 이상의 아이들은 보존 개념이 생겼잖아요. 이제 7세, 12세 이렇게 되면서. 그래서 바로 보존 개념은 바로 그 문장, 질량 혹은 무게가 동일하게 남아있는 동안에도 물질의 다른 형태, 즉 형태, 위치는 변할 수 있음을 이해하는 것. 그러니까 외형은 바뀔 수 있어. 그렇지만 양적인 속성, 질량은 똑같아. 바뀌지 않아. 이게 이제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이때 보존 개념이 생길 수 있는 전제가 뭐냐? 바로 애들이 동일성, 보상성, 가역성 이것도 기출된 바 있고 문제가 이렇게 깊게 나와요. 그러니까 보존 개념이 생기려면 어떤 전제 요소가 필요하고 구체적 조작기는 이거를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존 개념을 생긴다는 거죠. 그렇다면 보존 개념을 생기게 하는 전제 요소가 이것도 그림으로 가져오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림을 가져왔어요. 동일성. 더하거나 아무것도 더하거나 빼지 않으면 본래의 양이 동일하다는 걸 아는 거죠. 자, 여기서 일로 옮겼지만 얇고 긴 걸로 옮겼지만 더하거나 뺀 게 없잖아. 그게 동일성. 이걸 알아야 보존 개념이 생기는 거고. 보상성. 변형에 의한 양의 손실은 다른 차원에서 얻어진다. 바로 이쪽은
길게 갔지만 이거는 한쪽 컵이 길고 한쪽 컵은 넓다. 그러니까 얘는 넓지만 얘는 좁고 기니까 양이 이쪽으로 높이로 올라간 거잖아요. 이런 보상성, 한쪽에 의한 손실 같지만 다른 차원에서 얻어진다라는 거. 그 다음에 가역성은 우리가 이전에는 비가역성이었잖아요. 근데 이때 되면 가역성이 생겨요. 다른 말로 하면 역조작의 원리를 안다는 거예요. 변화 과정을 역으로 역조작 거꾸로 되짚어가면 본래 상태로 간다는 걸 아는 거. 그러니까 얘한테 이것들을 몰랐던 애들한테 이제 구체적 조작기가 되면 애들이 가역성을 알아요. 그러니까 역조작의 원리. 그게 길고 얇은 걸 일로 다시 따라봐. 역조작 다시 따라봐. 거꾸로 해봐. 똑같잖아. 이걸 안다는 거죠. 그래서 보존 개념이 획득이 됐다 함은, 구체적 조작기의 아이가 보존 개념이 획득됐다 함은 이 세 가지를 인지적으로 안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예, 그래서 요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묶어야 되니까요. 예. 그래서, 요런 것들은 조금 어렵게 나온다면 예제가 나오고 보존 개념 획득의 전제 조건으로 뭐냐, 이렇게도 나올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것들을 보시고요. 자꾸 그 그림으로 연상학습을 좀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때 이제 또 중요한 게 분류와 유목화가 생기고 그 다음에 서열화가 생긴다. 분류와 유목화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좀 볼게요. 지금 우리가 보는 건 전조작기 넘어서 애들이 2세, 6세 막 귀여운 그때 그게 넘어서 이제는 구체적 조작기, 논리적 기초가 생긴 이 시기인데 이때 되면 애들이 분류와 서열화가 된대요. 그래서 분류화하고 서열화 얘기를 할게요. 교재 보시면 106쪽에서 107쪽 있잖아요. 같은 내용입니다. 분류와 사물의 분류에서 전체와 부분과의 관계, 다시 말해서 상위와 하위 유목과의 관계를 이해하는 걸 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분류화라는 건 애들이 어떤 걸 분류 기준이 되는 형태대로, 색깔대로, 무늬대로, 크기대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전체와 부분, 상위 하위 유목을 안다. 예컨대 이런 거죠. 제 손을 좀 보세요. 생물 하면은 뭐죠? 동물, 식물. 식물 하면 이 안에서도 뭐 나무가 있고 꽃이 있고 이렇죠. 근데 꽃으로 또 들어가면 장미가 있고 또 코스모스가 있고, 장미로 또 들어가면 노란 장미, 빨간 장미 이렇게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분류화. 예, 그래서 애들이 이제 분류화 개념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서열화는 뭐냐면 특정한 속성이나 특징을 기준으로 하여 사물을 순서대로 배열한다. 예, 그래서 전조작기 아이들은 순서대로 배열하라 그러면 진짜 난감합니다. 못해요. 예, 전조작기 아이들은 제일 긴 거, 제일 짧은 건 찾을지 몰라도 순서대로 못해요. 그러나 이때 구체적 조작기로 오면은 제일 크고 제일 짧은 것뿐만 아니라 순서대로 작게 크게 나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 애들 친척 방문할 때 막 요즘 장난감 엄청 비싸요. 왜? 엄청나게 비싼 장난감도 물론 좋죠. 능력되면. 근데 그게 안 되면 사실은 연령을 고려한 장난감을 사주는 게 좋은 장난감이에요. 그러니까 얘한테 학습지 막 이런 거 일찍 시키라는 게 아니라 이때 아이들한테 되게 좋은 게 바로 이런 서열화 분류화 하려면 6세 막 요렇게 될 때 애들한테 컵블럭 같은 거 이렇게 사주면 좋아요. 컵블럭 같은 거 보면은 왜 뭐죠? 컵 안에 컵 있고 컵 안에 컵 있고 막 있잖아요. 그래서 안에 컵은 아주 작고 겉에 컵은 크고, 근데 이것들이 색깔도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쫙 펼친 다음에 빨간 컵만 모아줘, 노란 컵 주세요. 그러면 색도 인지하면서 애들이 뭐죠? 여기는 빨간 컵만, 여기는 노란 컵만 이러면서 분류화할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이 컵블럭을 가지고 이렇게 놀아볼 수도 있죠. 내가 높이 쌓아볼게 하면 제일 큰 컵이 아래 있어야 그 다음. 근데 만약에 얘가 이 개념이 없으면 큰 거 다음에 작은 거 넣으면 확 이게 덮어버려갖고 쌓아지질 않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 생각보다 단순한 장난감 같지만 애들 되게 재밌어해요. 그리고 나름의 그 딜레마를 겪어내는 모습이 무척 귀엽습니다. 예,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전조작기 후기가 되고 구체적 조작기 오려면 그때 내가 이 친척집에 간다면 컵블럭 장난감 같은 거 사가갖고 같이 놀면 애가 그때 필요한 인지적 발달을 열심히 하면서 전조작기 후기에서 구체적 조작기로 넘어가는데 인지적 힘을 실어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컵블럭을 높이 쌓아보거나 안으로 쏙쏙 넣는다는 건 서열화 놀이인 거고, 색깔별로 모아본다는 건 분류화
놀이인 거고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좋은 부모 뭐 이런 것들은 엄청나게 비싼 걸 사주고 그러는 것보다 발달을 배웠으면 그 발달 시기에 맞는 무엇을 놀잇감을 제대로 제공해주고 실컷 그 놀이를 할 수 있게 그때 막 학습하듯이 하지 마시고 그냥 같이 너무나 재밌게 노는 거죠. 어떤 거는 서열화 안 돼서 쌓아지지 않는 그대로 막 웃어보고 그 다음에는 쌓는 게 4개 쌓는 게 어려우면 2개부터 쌓아보고 3개 쌓아보고 하면서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이런 것들이 배움을 현장에서 쓰는 거고 내 아이를 키울 때도 되게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좋은 부모 놀아주는 부모라는 얘기는 맞는 얘기예요. 예. 자, 그래서 아이들 애착에 어려움 있는 아이들 치료할 때 그 노는 치료, 그러니까 놀이 치료, 그리고 같이 노는 것 이런 것들이 괜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자, 그래서 분류와 서열화 개념도 같이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중요한 게 그 밑에 보시면 자아중심성 급법 이거 우리가 아까 구체적 조작기 아이들이 여기 봤더니 전조작기의 자아중심성 전조작기의 애들이 뭐예요? 다른 사람 시각에서 못 보잖아요. 그런데 107쪽에 보시면 전조작기의 자아중심성을 극복한다. 다른 사람의 시각에서 사물을 보는 능력이 발달한다. 이것은 타인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고 이걸 뭐라 그런다? 조망수용 능력이라고 한다. 조망수용 능력이란 어떤 상황에서 타인의 감정을 추론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 예,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때 7세, 12세 때 내 입장만이 아니라 타인의 입장에서 볼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전조작기의 자아중심성이 극복되는 거죠. 내가 이러면 저 사람 기분은 어떨까? 그래서 우리가 성인인데도 너무 자기중심성만 있는 사람한테 아이고야 구체적 조작기 때 전조작기 때 자아중심성 극복을 못했구나. 구체적 조작기의 과제인데 그게 안 됐구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조망력이 떨어진다.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탈중심성. 예, 이거 아까 이거랑 자아중심성하고 헷갈리지 마세요. 그랬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갖고 볼 수 있는 것. 예, 이것들을 보셔야 돼요. 한 가지 변수만에 의존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 얘기했습니다. 가역적 사고. 예, 아까 설명했죠. 그래서 비가역적 사고인 전조작기 특징을 극복하고 가역적 사고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가역적 사고가 생겼다라는 건 거꾸로 역으로 해볼 수 있는 능력 바로 역조작의 원리를 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거기까지 봤고요. 자, 이거 설명됐고요. 이거 됐고요. 형식적 조작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삐아제 너무 많아서 시간 많이 차지하네요. 예. 자, 지금 삐아제 공부하는 거 좀 버겁지만 지금 잘하시면 나중에 8장에서 12장까지 갈 때 삐아제 인지발달하고 매칭할 때 너무 좋고 그때 너무 쉬워져요. 예, 근데 지금 그냥 대강 가시면 그때 가서 더 크게 느껴지죠. 불편하고. 그래서 지금 좀 잡으세요. 자, 우리가 지금 삐아제 인지발달 감각운동기 왔고요. 전조작기 왔고요.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오면서 전조작기하고 열심히 구분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는 구체적 조작기 논리는 있지만 머릿속으로는 안 된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제 12세에서 성인기까지의 인지 특성을 대표하는 형식적 조작기 이때 대표적인 특성이 추상적 사고, 가설 연역적 추론, 체계적 조합적 사고, 모든 변인들의 관련성 파악, 가설 설정, 미래 예측. 그래서 이때가 되면 이제 청소년기부터 이제 성인기까지의 그런 단계에 이런 사고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논리적 사고가 되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설명들이 있는데요. 빠르게 보겠습니다. 추상적 사고가 가능해진다. 추상적 사고란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도 추상적으로 추론하고 생각하는 융통적 사고, 효율적 사고, 복잡한 추론, 가설 세우고 체계적으로 검증하는 거 이런 것들이 된다. 그래서 실제로 경험하거나 만질 수 없어도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가설 연역적 추론은 만일 뭐뭐라면 뭐뭐다라는 것들이 이제 가능해지는 거죠. 내가 범인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막 이런 생각할 수 있고요. 체계적 조합적 사고,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능한 해결책들을 논리적으로 구성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고요. 예,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다음에 4번, 모든 변인의 과학성, 관련성을 파악하는 거. 5번, 가설 설정과 미래 사고의 예측.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볼 수 있다라는 걸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뒤에 가면 이제 청소년기 사고 특성 하면서 이게 다시 나오기는 하지만 이런 것들을 잘 묶어주시고 여기서
중에서도 이거를 알았다 하면 뭡니까? 이걸 알았다 하면 구체적 조작기하고 비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구체적 조작기, 눈에 보이는 논리를 넘어선다라는 거죠. 보시고요. 이번에는 도덕적 발달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얘기예요. 피아제는 인간의 인지 발달을 봤단 말이죠. 그런데 되게 우리 힘들게 지금 왔어요. 감각운동기부터, 감각운동기 하위 6단계 거쳐서 감각운동기,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까지 왔어요. 그러한 인지 발달을 한다는 걸 피아제는 새 아이를 키우고 또 여러 아동 연구를 통해서 알게 된 거죠. 그런데 피아제가 또 하나 중요한 기여를 한 건 인간의 도덕성 발달은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니라 인지 발달을 전제한다는 걸 알았어요. 예, 그래서 피아제의 도덕성 발달을 지금부터 얘기할게요. 109쪽에 보시면 피아제의 도덕성 발달하고 꼭 했는데요. 최근에 17회 때도 나오고 20회도 나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피아제는 아동의 인지 발달뿐 아니라 도덕성 발달에도 관심을 두었는데 이 문장이 중요하죠. 아동의 전반적 인지 발달 수준이 아동의 도덕적 판단을 결정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덕성이 발달하려면 인지가 아까 얘기했던 인지적 단계가 연령에 맞게 발달해야 도덕성도 발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인지 발달 수준이 도덕적 판단을 결정한다. 오지선다형에 되게 많이 인용되는 문장입니다. 예컨대 인지 발달과 도덕적 발달은 관계없다 그러면 틀린 거죠. 예, 그래서 인지 발달에 전제하면서 도덕성도 발달한다라는 걸 안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 얘기는 뭐냐면 도덕성이라는 게 어느 날 아주 높은 단계의 도덕성을 갖는 게 아니라 인지적 수준하고 같이 간다. 그래서 어떤 그 실험들을 통해서 그런 특성들을 알게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거기에 박스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볼게요. 철수는 사과잼을 몰래 훔쳐 먹으려다가 컵 하나를 깼고 영수는 엄마 설거지를 도와주려다가 실수로 컵 10개를 깼다. 철수와 영수 중 누가 더 나쁜 아이인가? 라는 질문을 하면 이게 아이들의 도덕적 발달 수준에 따라 답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도덕 발달이 인지 발달을 깔고 간다는 거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바로 도덕적 발달 수준이 낮은 아이일수록 결과에만 집중을 해요. 깨진 컵의 개수에만. 그러니까 당연히 누가 잘못했다 그래요? 10개 깬 애가 더 잘못했어요, 영수가. 그러지만 만약에 인지가 좀 더 발달을 하면 뭐만 봐요? 결과만 보는 게 아니라 행동의 동기를 보고 정상을 참작해요. 그래서 보세요, 선생님. 영수는 엄마의 설거지를 도와주려다가 많이 깼지만 도와주려다 그런 거고요. 철수는 몰래 사과잼을 먹으려다가 그런 거니까 철수는 하나를 깼지만 더 잘못했다고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지 발달에 따라 동일한 행동에서도 결과만 집중하느냐, 행동의 동기를 보느냐, 이 차이가 있더라는 거죠. 이해 가셨습니까?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같이 볼게요. 여기 보시면 그거를 기억을 하시면 이 내용은 너무나 쉬워요. 그래서 피아제는 인간의 도덕성 발달을 타율적 도덕성에서 자율적 도덕성으로 발달한다고 봤어요. 그래서 타율적 도덕성이라고 함은 주로 전조작기 후기, 전조작기 4세, 7세, 그러니까 전조작기가 우리가 2세부터 7세까지 보는데 후기, 전조작기 후기부터 그 이전의 도덕성 발달은 얘기하면 안 되고요. 그건 너무 힘들죠. 전조작기 후기 4세, 7세부터 발달을 하는데 이때는 애들이 어른들의 신체적 힘에 대한 두려움, 어른들의 권위에 대한 복종, 그리고 이때는 어른들이 만든 규칙은 무조건 옳아. 위반하면 벌 받아야 돼. 그리고 행위에 의도와는 관계없이 결과만을. 그래서 아까 그 얘기를 하면 말 그대로 어떤 애가 더 나쁘다 그래요. 동기는 안 보고 결과만을 보니까 엄마를 도와서 청소를 하다가 그릇 5개를 깨트린 것은 엄마 몰래 과자를 꺼내 먹다가 1개를 깨트린 것보다 더 나쁘다고 봐요. 왜? 5개를 깨트렸으니까. 깨진 그릇에 수만 보는 거지 동기는 안 본다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그러나 이제
도덕성이 발달을 하는 거에 있어서 피아제도 콜버그도 아주 중요한 연령을 10세로 보고 있어요. 초등 3학년 정도인데 이때가 되면 도덕성이 이게 질이 달라져요. 예, 그래가지고 결과만 보는 게 아니라 소위 동기를 보고 의도를 보고 정상 참작이라 할까? 이런 힘이 생겨요. 그래서 옳고 그름의 판단을 결과만이 아닌 의도성에 의해 판단한다. 그리고 한 번 정한 건 무조건 옳고 그른 뭐 권위자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규칙이라는 것도 수정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된다. 그래서 예컨대 요 아까 같은 예라면 깨진 컵의 개수만 보는 게 아니라 얘는 엄마 도와주려고 그러다 그랬잖아요. 이런 걸 보게 되는 게 자율적 도덕성 시기이고요. 또 다른 예로 응급환자를 수송한 구급차 기사가 과속을 해서 속도 위반을 하는 건 부도덕하지 않은 거죠. 왜? 정상 참작이 된 거고 의도성을 본 거죠. 생명이 되게 중요하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피아제는 암기하셔야 돼요. 타율적 도덕과 자율적 도덕으로 나누었으며 전조잡기 후기부터 도덕성 발달에 의미를 부여했고 10세를 전후해서 그 타율적 도덕이 자율적 도덕으로 질적 변화의 중요한 시점으로 봤다. 그러나 실제 7세, 10세에서도 어때요? 과도기가 공존하겠죠. 예, 이게 딱 내가 오늘부터 말이야 딱 이 질을 바꿔버리겠어 이러지 않아요. 그래서 과도기가 존재한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피아제의 도덕성 발달하면 여러분들은 타율 도덕 안에서 키워드를 잡아야 돼요. 결과만 보냐, 행동의 의도를 보냐, 어른이 정한 규칙은 무조건 지켜야 된다고 보냐, 규칙은 수정 가능하다고 보냐, 이런 것들 이제 외우셔야 되는 중요한 내용이죠. 거기 거 다 봤기 때문에 이 표로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110쪽의 표로 설명해도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테마이네요. 아이고, 자, 볼게요. 마지막 테마가 아닌 게 콜버그를 좀 볼게요. 예. 콜버그는 이제 피아제의 인지 발달을 보면서 이 콜버그 이 사람이거든요. 예. 이 사람 이 사람은 내용을 보면 좀 안타까워요. 마지막에 이제 자살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도덕성 발달을 연구했는데요. 이 사람이 피아제를 보니까 이 피아제의 도덕성 발달 이것만 좀 더 깊이 파보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도덕성 발달을 깊이 파갔고요. 뭐를 했냐면 도덕성 발달을 피아제는 타율, 자율 이렇게 봤다면 이 사람은 3수준 6단계로 나누어요. 더 디테일하게 딜레마의 사례를 만들고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 동일한 상황이어도 도덕성의 수준을 나눈 거죠. 그래서 이 콜버그는 3수준 전인습, 인습, 후인습 이렇게 해서 3수준 그 다음에 각 단계마다 전인습 2단계, 인습 2단계, 후인습 2단계에서 총 6단계 3수준 6단계의 도덕성으로 나누고 아주 낮은 단계의 1단계에서부터 6단계까지 이제 나누게 된 거죠. 그래서 피아제 2단계에서 이 사람은 그렇게 나눴어요. 그래서 요걸 볼 건데 콜버그의 생애나 이런 것들은 생략을 하겠고요. 요것만 볼게요. 맨 끝에 문장 110쪽에 밑에서 셋째 줄 콜버그는 처음에는 임상심리사가 되려고 하였으나 피아제 이론을 접하면서 피아제의 발달 이론에 흥미를 느끼게 됐어요. 그러니까 인지 발달이 도덕성 발달을 전제한다라는 걸 알고 이거 흥미롭다. 도덕성만 더 좀 파보자. 이렇게 해갖고 111쪽으로 가시면 도덕성 발달 이론을 만들었는데 콜버그는 피아제가 도덕적 추론 연구를 청소년기, 성인기까지 확장했다. 그러니까 피아제의 이론을 더욱더 확장 발달시킨 거죠. 근데요 20회 때 이런 문장이 나왔어요. 콜버그는 피아제의 도덕성 발달 이론에 기초를 제공했다. 그러면 도덕성 하면 피아제 콜버그 나왔으니까 무조건 맞았나요? 틀렸죠. 왜냐하면 우리 지금 문장 봤잖아요. 콜버그가 피아제 이론에서 흥미를 가진 거죠. 인지 발달이 도덕성 발달하고도 영향이 있구나. 그래서 더 깊이 판 거잖아요. 근데 20회 때는 콜버그는 피아제의 도덕 발달 이론의 기초를 제공하였다 했으니까 이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은 게 반대가 돼버렸죠. 예, 그래서 틀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어도 그냥 도덕성 하면 콜버그하고 피아제 나와 이렇게만 공부하면 안 된다는 거죠. 누가 누구에게 영향을 줬고 누가 그걸 바탕으로 이론을 확장했나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 정도 보고요. 그래서 111쪽을 보시면 피아제의 도덕 추론 연구를 확장했다 그랬고요. 그래서 분석함으로써 3수준 6단계로 나눴고 두 번째 점을
보면 이제 이 사람이 75명을 대상으로 도덕 발달을 연구하는데 이 3수준 6단계를 할 때 하나의 도덕적 딜레마를 제시해요. 하나의 이야기로 아까 삐아제 같이. 그런 다음에 사람들의 도덕적 반응을 보면서 수준을 나눈 거죠. 예, 그러면서 3수준, 바로 전인습, 인습, 후인습, 그 다음에 각마다 2단계씩 해서 6단계로 나누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전인습, 인습, 후인습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우린 뒤에서 제가 얘기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 문장은 일일이 읽지는 않겠습니다. 예. 근데 거기서 중요한 건 요건 줄글게요. 111쪽 점 밑에서 하나, 둘, 세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삐아제와 마찬가지로 콜버그도 아동의 인지 능력이 발달함에 따라 도덕 발달 수준도 단계적으로 발달해 간다고 보았다. 그러니까 결국은 콜버그도 아동의 인지 발달이 도덕 발달을 전제한다는 걸 안고 동의한 거죠. 예. 자, 그래서 그걸 꼭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러면 112쪽부터 많은 얘기가 있는데 제가 이거 일일이 안 볼게요. 왜냐하면 시간이 안 돼요. 그 대신 거기 콜버그의 도덕적 이론의 하인츠와 약사라는 도덕적 딜레마 제시가 있거든요. 그것만 잠깐 볼게요. 예. 자, 이 사람이 콜버그가 제시한 도덕적 딜레마가 뭐예요? 바로 이런 이야기예요. 어떤 부인이 암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유일한 약이 있는데 이 약사가 재료비가 비싸기는 했지만 이것이 아주 그 질병에 유일하다는 걸 알고 가격을 되게 높이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돈을 마련해 가면 더 비싸게 또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액수를 말하고 하니까 너무너무 이제 아내가 죽어가니까 남편은 마음이 괴롭겠죠. 예, 그래서 바로 여러 번 간청을 해봤지만 내가 어떤 준비를 해도 거절을 하고 더 요구를 해서 그 딜레마의 맨 끝에 보면 하인츠는 이 남편이 하인츠인데 절망한 나머지 약을 훔치기 위해 약국의 문을 부수고 들어가요. 예, 그러고 나서 물어보는 거죠. 하인츠의 행동은 정당한가 아닌가, 옳으냐 아니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약을 훔치는 건 옳아 이렇게 되고 한쪽은 그래도 훔치는 건 옳지 않아 이렇게 되는 이제 그런 그 두 가지 입장 그리고 더 디테일한 입장들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인츠의 딜레마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 딜레마를 바탕으로 해서 도덕성을 아까 우리가 그림으로도 봤지만 전인습, 인습, 후인습 3수준 인습 전에 전인습, 인습 후에 후인습 이렇게 해서 3수준 그 다음에 2단계씩 해서 6단계로 나누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하인츠의 사례와 관련된 자세한 3수준 6단계가 112쪽부터 114쪽까지 설명이 돼 있는데, 그쵸? 그래서 하인츠의 행동을 통한 구체적 반응의 예까지 해서 나와 있는데, 거기는 제가 생략할게요. 사실 그거를 다 설명하긴 너무 어렵고요. 결국은 이걸 알면 되는 거라. 그래서 이제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단계는 3수준 6단계는 115쪽에 나오는 표예요. 이거를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까 삐아제는 타율적 도덕, 자율적 도덕을 둘로 나누었죠. 2단계. 그리고 10세를 기준으로 타율이 자율로 옮겨간다. 물론 과도기는 있다 그랬고요. 근데 이제 그럼 콜버그는 이걸 어떻게 나눴나? 더 확장했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전인습, 인습, 후인습. 근데 둘 다에게 의미 있는 그 인습적 수준의 도덕으로 들어오는 걸 이제 10세를 기준으로 본 거예요. 예, 그래서 전인습은 도덕을 지키더라도 동기가 벌을 피하거나 보상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도덕을 지키지만 나의 이득을 위해서 혹은 벌 받을까 봐 무서워서예요. 그래서 이게 낮은 단계로 제1단계 타율적 도덕, 안 지키면 벌 받을까 봐 하는 게 1단계. 그러니까 도덕을 지켜서 좋은 걸보다는 벌 받을까 봐. 그 다음에 2단계는 개인적 도구죠. 왜냐면 내 도덕을 지키지만 내 욕구 충족의 수단으로 나에게 이익이 되는 걸 위해서. 그러니까 예컨대 핸드폰을 내가 잊어버린 사람 걸 주었어요. 그래서 다 그 주인을 찾아줬어요. 되게 도덕적인 것 같은데 찾아준 동기가 만약에
핸드폰을 주면서 고맙다 그랬더니 보상하세요. 보상을 바라고 했다면 이거는 나이가 혹 어른이어도 이 사람의 도덕적 수준은 대단히 낮은 거죠. 왜냐하면 개인의 욕구 충족과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행동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어른이라 그래서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갖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선 일단 연령의 의미는 좀 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10세 이전 4세에서 9세는 1, 2단계의 도덕성, 어른한테 혼날까봐 아니면 나에게 득이 되니까 이거고요. 인습으로 들어가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수준에 있어요. 그래서 10세 이상이 기준이라는 걸 기억하고 대부분의 아동, 청소년, 대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의 도덕성은 인습 수준인 거죠. 지키는 이유가 타인으로부터 승인을 얻거나 사회적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외적인 벌이나 보상 대신 1, 2단계는 아니지만 내가 도덕을 지킴으로써 사회적 칭찬이나 비난에 대한 회피를 위해서. 그래서 3단계는 개인 상호 간의 규준적 도덕성, 그러니까 대인관계 조화를 위해서 권위적인 인물로 승인받으려고. 아이가 청소를 열심히 초등학교 때 한다면 1, 2학년 아이, 그거는 바로 뭐냐면 정말 막 책임감 이런 거보다 대인관계의 조화, 내가 청소를 열심히 했더니 권위적인 인물 선생님이 나한테 칭찬을 했어,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사회적 승인을 얻기 위한 대인관계 조화.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는 법과 질서를 지키는 도덕인 거죠.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질서를 위해서 법과 질서. 그래갖고 우리가 만약에 그 가스 요금이나 수도세, 전기세 많이 밀리면 절수, 단전 조치 이런 거 하는데 얼핏 봐서는 되게 그 비인간적이고 그렇게 느껴지죠. 오죽하면 그걸 못 내겠어요. 그런데 이게 전체적인 사회적 질서를 위해서는 그런 어떤 준수하는 것들이 정해지고 그걸 지켜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후인습은 콜버그가 이것 때문에 되게 괴로웠던 것 같아요. 뭐냐면, 연구를 해봤을 때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꼭 자살했다는 건 아니지만, 여기까지 도달하는 사람은 극히 소수라는 거. 그리고 이제, 정말 그런 게 되게 고민이었고, 나중에는 6단계의 도덕성은 정말 사례를 보기가 어렵다. 이런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는, 사회적 승인이나 질서를 넘어서 정의의 원리에 의해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을 법적으로 타당한 것이 항상 타당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수준을 넘어서 법과 무관하게 진짜 인간 중심의 자율적 독립적 사고까지 하는 도덕 수준이죠. 그래서 여기는 진짜 아무나 못 가는, 그러니까 아주 극히 소수만 이런 거죠. 그래서 5단계가 인권의학과 사회복지의 도덕성, 6단계가 아주 그 규칙 이상의 어떤 보편적 원리, 이런 어떤 도덕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중요한 건 콜버그의 3수준 6단계를 알고 10세를 기준으로 인습, 전인습 나누는 거, 각각의 2단계 아는 것, 그 다음에 예제를 연결할 수 있는 힘. 제가 빠르게 얘기했지만 좀 예제들을 좀 들어봤는데 어떤 예제가 나오면 그 예제를 반응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게 중요하고요. 기출이 제법 되더라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부분 꼭 공부하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표는 다 봤고요. 이제 잠깐 우리가 교재 114쪽 요 앞쪽으로 이제 전쪽으로 좀 가시면 맨 끝에 3번 콜버그의 도덕적 발달 이론에 대한 비판이 나오죠. 예, 그래서 우리가 요걸 조금 나중에 하는 이유는 요 발달 단계 콜버그의 이론의 정리표를 이해해야 비판을 알 수 있으니까 이제 요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비판을 좀 볼게요. 여기가 이제 요 비판과 관련돼서 문제가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콜버그가 삐아제의 이론을 보고 인지의 발달을 전제하면서 토대로 하면서 도덕성도 발달한다. 그래서 삐아제는 두 단계로 나눈 걸 콜버그는 3수준 6단계로까지 이제 나눴잖아요. 전생애를 같이 보면서. 근데 이제 이 이론에 대해서 비판이 또 있어요. 그걸 좀 볼게요. 114쪽 하단입니다. 도덕적 사고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도덕적 행동이나 감정을 무시했다. 예,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콜버그가 이 이론을 잘 만들었지만 도덕성이라는 게 도덕적 사고만 있는 게 아니라 배려나 이런 어떤 도덕적 정서와 감정도 있는데 그거는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적 행동이나 감정은 무시했다. 너무 도덕적 사고만 지나치게 강조했다.
강조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거를 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115쪽으로 넘어가시면 모든 문화권에서 이 3수준 6단계가 적용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콜버그 자신이 이제 서구 사회에서 성장하고 거기서 연구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개인의 가치와 권리를 높이 평가하는 서구 사회의 문화적 편향성이 있다. 이 연구에는. 예, 우리가 요즘에는 동서양의 문화나 이런 비교들 많이 하죠. 예, 그러면서 문화적 편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점을 보시면 115쪽의 두 번째 점이죠. 도덕성 발달 단계에서 대부분이 남성은 4단계 수준에 여성은 3단계 수준에 머문다고 했다. 아, 이거 당연히 이렇게 되면 이제 성차별적 관점으로 비판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콜버그의 연구에 있어서 3수준 6단계인데 남성은 4단계의 사회체계 도덕성까지는 보통 좀 대부분 차지하는데 여성은 3단계 도덕성을 지키는 게 대인관계의 조화를 위해서 지키더라 해서 여성의 수준은 인습 수준에 에서도 3단계로 받고 남성은 4단계로 받죠. 이제 이런 것들이 그 밑에 줄에 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낮은 단계의 도덕성 발달 수준에 머문다고 하여 성차별적 관점을 가진다라는 게 이제 또 비판이 된 거죠. 예, 그래서 그걸 조금 아셔야 되고요. 그 문장 후반에 가면 콜버그는 어떤 남성 중심의 정의의 도덕성을 너무 강조함으로써 여성의 도덕성, 배려의 도덕성은 간과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도덕성이라는 게 정의, 저스티스 말고도 이제 타인을 돌보는 거, 배려하는 것도 포함되잖아요. 예, 그래서 콜버그는 여성의 도덕적 판단에서 나타나는 가치와 특징을 과소평가하고 평가절하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콜버그의 그 마지막 문장을 보시면 그게 있죠. 도덕적 퇴행 현상에 대한 한계가 지적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보면 도덕이라는 게 점차 아이들이 전인습 수준의 1단계에서 인습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이제 후인습은 극소수라고 해도 인습까지는 이렇게 다들 발전을 하고 인습 수준에 온 사람이라면 거기에 머물 거라고 보았으나 근데 그렇지 않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도덕성 발달 단계가 콜버그는 퇴보하는 일이 있을 수 없다고 했으나 일부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시기 사이에 4단계, 5단계로 4단계에서 5단계로 진전하는 대신 오히려 전인습 수준으로 퇴행하는 경향을 찾을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또 비판을 받는 거죠. 사실 우리도 우리의 면모를 보면 아주 어렸을 때는 뭐 신호등 지키기라거나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린다라는 걸 되게 잘 지켰다가도 커서는 오히려 또 아무데나 버리거나 남이 볼 때와 보지 않을 때의 행위가 다르다거나 이런 어떤 것들을 보면 도덕적 퇴보나 퇴행이 또 일어난다라는 걸 부인할 수가 없는 그런 것들이죠. 예, 그래서 그런 모습들의 이제 퇴행 경향에 대해서도 이제 퇴행 경향이 있다라는 것들로 또 이제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콜버그는 짧게 나왔으나 도덕성 발달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피아제도 알아야 되지만 콜버그의 연구가 되게 비중 있는 연구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피아제 인지발달 이론의 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건데요. 예, 피아제 인지발달 이론에 대한 평가입니다. 116쪽입니다. 인지발달을 이해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제공했다. 그렇죠. 인지적 적응 과정, 감각운동기 뭐 쭉 해서 우리 요 나이가 전조잡기여서 이런 특징을 보이는구나 이런 걸 알게 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1장에서 발달 이정표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전조잡기 아이는 인지적으로 어떤 걸 보여줘야 되는지 이런 것들 예, 구체적 조작이 뭔지 이런 어떤 틀을 제공했고 인지 발달에 포괄적으로 접근했다. 그 다음에 그 문장 아동은 어른이 가르치는 대로 배우는 게 아니라 스스로 방법을 스스로의 방법으로 배움을 강조했다. 그렇잖아요. 아동 특유의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 있었죠. 예, 그래서 그 1번 의의 점 세 번째 밑에서 세 번째, 아동의 사고가 어른들 사고보다 부족한 것이 아니라 아동의 사고방식이 어른과 다르다는 걸 알게 됐다. 이게 의이고요. 그 다음에 비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판. 예, 이것도 시험에 조금 언급되는데요. 성인기 이후의 인지발달을 논하지 않았다라는 것. 그러니까 전생의 인지발달을 논하지 않았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점, 모든 개인이 사회적 및 정서적 성장과 발달이 고정된 과정을 거친다고 피아제는 봤는데 비판하는 사람들 입장에
인지장에서는 주로 평균적인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교육이나 문화의 영향은 크게 고려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대표적인 학자가 1급엔 나오지 않지만 비고츠키 같은 학자는 피아제 이론에 대해서 피아제와 달리 인지 발달이 문화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그래서 피아제는 너무 실험실적 관찰이지, 그러니까 아동을 열심히 관찰했지만 사회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 네, 이런 어떤 비판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른 비판들도 있는데 그것들은 조금 생략하고 지금 짚어드린 거 바로 뭐 교육이나 문화적 영향, 그 문화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았다. 성인기 이후에 인지 발달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런 걸 꼭 보셔야 돼요. 그래서 117쪽에 그 비판의 맨 마지막에 보면 문화적 차이를 고려하지 못했다는 비판 좀 기억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인지 발달 이론과 사회복지 실천인데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발달 이론을 배우는 이유가 발달 이정 표정, 그러니까 아이들의 그 감각 운동기부터 형식적 조작기까지의 인지 특성을 알아야 지금 얘가 몇 살이면 어느 정도 어떤 특성을 보여야 되는데 이게 그렇지 않구나. 얘가 구체적 조작기인데 아직 전조작기 사고가 너무 진하게 강하게 나타나고 이런 거에서 우리가 인지적 장애를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바로 우리가 피아제를 통해서 인지 장애를 발견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예, 그래서 거기 다 읽지 않고 두 번째 문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지장애. 인지 발달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인지장애를 보일 수 있다. 주로 전조작기 아동들에서 나타나는 인지장애는 보통 인지적 장애는요 2세, 6세, 3세, 6세 요때 많이 발견이 돼요. 예, 그래서 인지적 장애가 많이 발견되는데 보통 우리가 인지적 장애라 하면 줄 긋게요. 인지장애는 전조작기 아동들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지능이 평균보다 낮고, 그러니까 인지적 장애에서는 지능, 보통 IQ 70을 기준으로 보는데 지능만 보시면 안 돼요. 그것 중요한데 또 그 옆에 적응 기능도 같이 봐야 돼요. 지능만 보는 게 아니라 사회적 적응 기능도 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보는 게 18세 이전에 나타나는 걸 볼 때 인지장애라고 하는데, DSM 지금 5잖아요. 근데 5에서는 이 18세 이전이라는 나이 기준은 없앴습니다. 그러나 이제 보통 우리가 인지장애, 지적장애를 얘기할 때 지능 70 이하, 그러니까 지능 기준을 갖고 또 적응 수준의 부족함, 그 다음에 아이들이 인지적 장애가 있다 할 때는 뭐 18세 이전에 발견되는 거를 기준으로 넣기는 하죠. 자, 그래서 그걸 보시고요. 왜냐면 이런 인지적 장애를 발견을 해야 돼요. 왜냐면 애들이 사실은 인지적 장애인데 이게 등교겁으로 나타나거나, 왜냐면 가서 앉으니까 하나도 못 알아듣겠으면 그거 얼마나 고통입니까? 한두 시간도 아니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지 치료인데요. 여기선 이걸 일일이 얘기하진 않겠지만 제가 그냥 이 그림으로 설명할게요. 우리가 실천기술론을 배우면 인지행동치료의 대표적인 학자로 알버트 앨리스하고 아론 백을 배웁니다. 그래서 앨리스의 합리정서 치료, 알리비티, 뭐 알리티라고도 알리비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백의 인지치료, 커그니티브 세라피를 말하는데요. 바로 인지 이론하고 관련돼서 제가 앞서서 얘기했잖아요. 사건이 같고 상황이 같다고 개인의 반응이 동일하지 않더라. 그렇다면 둘 다 고통스러운 사건인데 누구는 적응으로 가고 누구는 부적응으로 가는 건 결국은 개인의 인지적 해석의 차이다. 그래서 우리가 도와야 되는 건 비합리적 해석을 합리적 해석으로 바꿔주고 왜곡된 해석을 현실적 해석으로 바꿔줘야 된다. 그게 바로 인지치료의 대가인 앨리스와 백이 말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이론은 제가 기술론에 가서 자세히 풀게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정도만 갈게요. 예, 그래서 뭐 118쪽에 가면은 뭐 비합리적 사고 뭐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이 정도만 갈게요. 왜냐하면 우리는 실천기술론에서 이 두 학자를 정말 자세히 공부할 거기 때문에. 예, 여기까지 시간 많이 걸렸는데요. 피아제는 저는 강의할수록 욕심이 나요. 왜냐하면 기출이 너무 많이 나오고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이 현장에서 아동들을 보고 적절하게 도와줄 수 있는 발달 이정표로 큰 도움이 됩니다. 피아제도 물론 한계를 갖지만 우리가 피아제를 모르고 돕는 것과 알고 돕는 것, 1급을 땄다고 딱 던져버리는 게 아니라 배우고 안 거를 현장에서 내가
체득적으로 클라이언트를 돕는데 사용하는 것은 대단히 큰 차이입니다. 예, 그런 생각들을 좀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1급의 목표를 위해서도 중요하고 내가 현장에서 유용한 쓰임을 받기 위해서도 해봄직한 해야 되는 공부다. 이런 마음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